지금 이 4장 도넬란의 구별을 이제 살펴볼 차례인데, 기본적으로 이게 제가 이걸 보니까 도넬란 논문이 그 생각보다 좀 평이하게 잘 서술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요 언어 철학 책의 4.1부터 4.4까지는 저기 도넬란 그 이제 그거는 이제 원문 그 도넬란 논문 원문 이제 발제를 통해서 이제 좀 대체를 하고, 이제 요 교과서에서는 이제 4.5랑 4.6, 그러니까 도넬란 논문에 대한 평가랑 이제 뭐 그런 비판점들, 예, 뭐 4.7까지 해서 이제 그 부분들을 좀 중심적으로 다루는 걸로, 예, 그래서 이제 먼저 이제 논문 이제 원문 발제를 하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제 교과서에서 좀 비판점 이런 것들을 뽑아내서 이제 보충을 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럼 원문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 여기 보내주시는 거 레퍼런스가 있긴 하네요. 원문 관련된 내용은 요거 보고 찾으면 돼요. 원문을 예, 일단 서지 정보로 표기하긴 했는데 그러니까 아까 보내주신 그 자료로 그냥 계속 보면 되는 거죠? 예, 맞아요. 네, 예.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발제문을 좀 차례차례 이제 살펴보는 식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보시면 도넬란의 주장은 이제 그 지난 시간에 우리 러셀 이제 한정기술구에 관한 러셀의 이론을 살펴봤는데, 이제 요 러셀과 이제 또 앞으로 보겠지만 이제 스트로슨이라는 이제 빼어난 학자가 이제 러셀 이제 기술이론에 이제 어떤 반박을 내놔요. 이제 on referring 지시에 관하여 이렇게 그런 논문으로, 이제 그 도넬란은 이 두 철학자의 주장을 이제 다루면서 좀 비판적으로 다루면서 이제 자신의 그 지시적 사용이랑 속성적 사용이라는 이제 구분을 이제 주장하는 게 이제 요 도넬란 논문의 이제 목표입니다. 그래서 그 한정기술구의 두 가지 용법을 구분해야 한다가 도넬란의 주장이고요. 이제 이 두 가지 용법이 뭐냐? 이제 지시적 사용과 속성적 사용. 이제 한정기술구에는 이 두 가지 사용이 있고, 이제 이 두 사용을 구분하지 않을 경우 이제 혼동에 빠진다. 이제 그 대표적으로 이제 러셀이랑 스트로슨이 이 혼동에 빠졌다라고 이제 도넬란이 비판을 나중에 합니다. 그리고 그 이제 또 중요한 점은 이제 이 두 가지 용법이 이제 문장의 형태에 의해 구분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문장의 형식이 뭐 이런 형식으로 쓰였으면 이제 그 뭐 지시적 사용이고, 뭐 이런 형식으로 쓰였으면 속성적 사용이다, 이런 식으로 구분할 수가 없고, 이제 그 실제 사용 맥락, 그러니까 그 조금 더 말하자면 이제 의미론적 층위의 구분이 아니고 이게 화용론적 층위의 구분이에요. 그래서 이 그 문장의 형태만으로는 이 동일한 문장 자체만을 보고서 이제 이 지시적 사용인지 속성적 사용인지 구분할 수 없고, 이제 이 실제로 우리 대화 속에서 이제 문장이 사용되는 맥락을 살펴봤을 때 비로소 두 가지 사용이 구분된다, 이제 이런 주장을 합니다. 먼저 이제 러셀 비판, 러셀 부분을 좀 먼저 이제 살펴보는데요. 도넬란이 러셀은 한정기술구에 해당하는 유일한 대상이 존재할 때 한정기술구가 대상을 지칭한다고 설명한다. 여기서 그 refer가 아니고 지시, 그 refer가 아니고 denote예요. 이제 정확히 무슨 뜻이냐면 여기서 러셀은 한정기술구의 한 가지 용법, 이제 앞으로 보겠지만 속성적 사용입니다. 한 가지 용법을 밝혔지만 다른 용법, 지시적 사용입니다. 다른 용법에 대해서는 아예 간과하고 있다. 도넬란이 보기에 러셀이 지칭이라는 말을 통해 뜻하는 바는 속성적 사용에 가까우며 이는 지시와 구분되어야 한다. 이제 나아가 러셀이 한정기술구와 고유명을 엄격히 구분한 후, 엄격히 구분을 했죠. 이제 고유명, 이제 뭐 프랑스의 왕, 뭐 예를 들어 뭐 그러니까 이름처럼 보이는 것들이 사실 뭐 크립키, 도넬란 뭐 이런 고유명사처럼 보이는 것들이 사실 위장된 기술구라고 러셀이 주장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러셀이 그래서 한정기술구와 고유명을 이제 엄격히 구분한 후 이제 고유명만이 오로지
진정한 의미에서 지시할 수 있다 대상을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제 그런 식으로 엄격하게 고유명예만 할당하고 이제 기술구는 이제 지시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근데 한정기술구의 지시적 사용 속에서도 이제 한정기술구가 지시적으로 사용을 될 때 이제 고유명이 수행하는 것과 같은 그런 식으로 대상을 지시할 수 있다는 것이 이제 도넬란의 주장입니다. 이제 스트로슨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 먼저 요 도넬란 주장을 다루기 전에 좀 스트로슨이 무슨 비판을 했는지가 조금 얘기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짧게 이제 짚고 넘어가자면 대체로 이제 크게 두 가지로 생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로는 이제 이제 논리적 함축과 이제 그 어떤 전제 사이의 차이를 좀 들을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러셀 같은 경우 이제 그 프랑스의 왕은 대머리이다라는 문장이 그 이제 프랑스 그 뭐 대머리이고 프랑스의 왕인 것이 단 하나 존재한다라는 문장으로 이제 그 분석될 수 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이제 현대 프랑스의 왕은 대머리이다라는 문장이 그러한 프랑스의 왕인 것이 존재한다라는 문장을 논리적으로 함축한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반면에 스트로스는 이제 그런 식으로 그 현대 프랑스의 왕 그 문장에서부터 그 문장의 존재 명제를 이렇게 그 필연적으로 이렇게 도출한다기보다는 이제 그 프랑스의 왕이 존재한다는 명제는 이제 그 프랑스의 왕이 대머리라고 라는 명제가 뭐 의미를 그러니까 참이거나 거짓일 수 있기 위한 이제 전제 조건이다. 논리적 함축이라기보다는 전제 조건이다. 이제 요게 하나고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이제 구분되어야 하는 건 이제 그 어떤 명제가 이제 대상을 지칭하는데 이렇게 대상을 지시하는데 실패할 경우 진리값 공백, 그러니까 참도 아니고 거짓도 아닐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러셀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프랑스 왕이 뭐 대머리이다, 뭐 이게 어쨌든 참이거나 이게 유의미한 명제이기 위해서 이제 좀 참이거나 거짓이어야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스트로스는 이제 그렇다기보다는 이제 프랑스의 그 왕이 대머리이다 같은 문장이 이제 참이나 거짓이기 위해서는 이제 그 프랑스의 왕이라는 이제 대상을 이제 실제로 지칭을 해야 되고 지시를 해야 되고요. 이제 그러한 지시에 실패했을 경우 그러니까 즉 문장이 참이거나 거짓이기 위한 전제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을 경우 이제 이 문장에는 이 문장은 참도 아니고 거짓도 아니다. 즉 진리값 공백이라고 truth value gap이라고 하는 게 발생한다. 이제 이게 대충 이제 스트로슨의 큰 맥락에서 이제 본 주장입니다. 발제문으로 돌아가서요. 이제 한편 스트로스는 러셀과는 달리 한정기술구의 지시적 사용에 주목했지만 아까 스트로슨이 이제 현대 프랑스의 그 왕이 실제 대상을 지시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죠. 이제 그런 의미에서 스트로스는 한정기술구가 이제 마치 이름처럼 이렇게 대상을 직접 가리키는데 쓸 수 있다. 여기에 주목을 했는데 이제 한정기술구가 지시 외에 다른 기능, 예를 들어서 예컨대 이제 러셀이 주장한 것처럼 이제 속성적 사용을 띌 수 있음을 이제 간과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물론 이제 그는 이제 한정기술구의 비지시적 사용에 대해 언급하기는 하지만 이제 지시적 사용과 비지시적 사용이 문장 구조의 차이에 따라 구분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요 한정기술구의 두 가지 쓰임새가 이제 의미론적인 차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의미론적인 구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지만 이제 도넬란이 보기에 이제 구조적으로 완전히 동일한 문장이 지시적으로도 사용되고 비지시적으로 사용되는 일이 가능하다. 따라서 이 구분은 의미론적 구분이 아니라 이제 화용론적 구분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더 들어가서요. 도넬란은 문장에 포함된 한정기술구가 둘 중 어떤 기능을 하는지는
맥락으로부터 고립된 문장만을 가지고는 판단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제 아까 설명을 했죠. 맥락으로부터 고립된 문장, 그러니까 순전히 의미론적 층위에서만 판단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스트로슨과 러셀은 일견 대립된 논점을 가지고 있지만 한정기술구의 용법이 사용 맥락과 독립적으로 정해질 수 있다는 가정을 공유한다. 그러니까 이 스트로슨과 러셀 모두 이 한정기술구가 이제 화용론적인 층위랑 완전히 독립적으로 이제 의미론적이나 이제 구문론적인, 그러니까 이 문장 형식 또는 문장의 그 맥락으로부터 벗어난 의미 자체, 이것만을 가지고 이제 이 한정기술구가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결정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요게 틀렸다는 거죠, 도일란은. 물론 스트로스는 이제 러셀에 반하여 언급을 지시와 구분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그는 한정기술구가 사용 시에만 지시 표현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한정기술구가 실제로 대화 맥락 속에서 사용되지 않고서 이제 그 직접적으로 뭔가를 그냥 그 자체로 지시한다는 것은 이제 도넬란이 동의하지 않는다는 거죠. 도넬란이 보기에 한정기술구는 사용되지 않는 이상 결코 지시할 수 없다. 그래서 이뿐만 아니라 스트로슨과 러셀은 한정기술구 사용을 위해서는 무언가가 기술에 들어맞는다는 점을 선제하거나 함축한다고 주장하는 가정도 공유한다. 그러니까 아까 이제 스트로슨과 러셀이 이제 그 스트로슨이 이제 선제를 주장하고 이제 러셀이 함축을 주장했는데, 그러니까 즉 이제 이 두 철학자 모두 어쨌든 이제 현대 프랑스의 왕에 관해 무언가를 진술할 수 있기 위해서 현대 프랑스의 그 왕이라는 이제 기술구에 이제 정확히 그 대응하는 그 실제 현실 속의 대상을 이제 어쨌든 전제하거나 논리적으로 함축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이제 기술구에 들어맞는 대상이 없다면 기술구에 이제 기술구가 그 기술을 실패한다면 이제 그 기술구가 포함된 문장의 진리값이 거짓이 되거나 이제 러셀 주장이고 진리값 공백이 발생한다. 스트로슨의 주장이죠.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도넬란의 구별을 받아들인다면 이 가정은 속성적 사용에서만 참이며 지시적 사용에서는 부정된다. 그래서 그 계속 이제 뭐 자꾸 속성적 사용과 지시적 사용 이 두 가지를 구분해야 한다. 이제 자꾸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이제 그러면 이제 이게 뭐를 이 두 가지 구분이 뭔지를 좀 알아야겠죠. 이제 요 발제문에 그 챕터 3부터 이제 그게 등장을 합니다. 이제 먼저 이제 한정기술구가 무언가를 전제하거나 함축하지 않는 몇 가지 경우들이 있다. 이제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예컨대 이제 드골이 프랑스 대통령이었죠. 프랑스의 왕이 아닌 대통령이라는 점을 지적하기 위해 사용된 문장. 현재 프랑스의 그 왕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제 이거는 이제 현재 그 프랑스의 왕을 전제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제 드골이 왕인지 대통령인지 모르는 사람이 사용한 문장. 드골이 프랑스의 왕인가? 여기에서 이제 프랑스의 왕이 현실적으로 존재할 필요가 없죠. 그 존재하지 않더라도 이제 이 문장은 충분히 의미를 갖죠. 이제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여기에 포함된 한정기술구는 프랑스의 왕이라는 한정기술구는 기술에 들어맞는 대상을 선제하거나 함축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 사례들은 현재의 논의에서 일단 차치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속성적 사용과 지시적 사용이 규정이 되는데요. 이제 먼저 속성적 사용이란 무언가에 대해 이러이러하다고 진술하기 위해 한정기술구를 사용한다면 그 기술구는 속성적으로 사용된 것이다. 한편 지시적 사용은 뭐냐? 청자로 하여금 논의 대상을 특정하게 이제 구체화하기 위해 이제 specify 특정적으로 딱 이렇게 가리키기 위해 한정기술구가 사용된다면 이제 그것은 이제 지시적 사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조금 구분이 추상적인데 이제 앞으로 예시들이 좀 많이 드러날 거라서 이제 앞으로 더 살펴보면 이제 조금 더 이해가 잘 되실 겁니다. 속성적 사용과 지시적 사용의 변별 조건, 이 두 가지를 어떻게 구분할 거냐? 한정기술구가 이제 속성적으로 사용된 문장은 그러니까 요거예요. 그러니까 그 실제 기술구에 들어맞는 대상이 이제 있어야만 성공하느냐?
아니면은 이제 기술구에 정확히 들어맞지 않더라도, 그러니까 예, 이러이러한 사람, 이게 여기에 실제로 들어맞는 대상이, 정확히 들어맞는 대상이 없더라도 이제 성공적으로 기능할 수 있느냐, 이제 요것을 가지고 이제 두 가지 사용이 구분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 여기서 예, 요 다음부터 이제 예시인데요. 자, 예, 무더운 여름날 냉장고에 있던 아껴둔 얼음이 없어졌다고 하자. 그래서 이때 냉장고를 열어본 사람이 이제 누가 훔쳐 먹었다는 거죠. 그래서 진짜 이 얼음 도둑이 정말 치사하다라고 말한다면, 여기서 얼음 도둑이라는 기술구는 이제 누군가를 특정해서 이제 누군가를 구체적으로 이제 딱 오직 존재하는 단 하나의 대상을 이제 딱 구체적으로 지시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누군가가 얼음 도둑이라고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편 이제 김유철이 이제 김주용이 얼음을 훔친 유력한 용의자인데, 이 김유철이 냉장고에 있던 아이스크림을 다 먹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하자. 그러니까 이제 얼음 도둑일 가능성이 높은 유력한 용의자인데, 그 과정에서 이제 요거는 이제 용의자로 지금 추정이 됐는데, 이제 그 냉장고에 있던 아이스크림도 다 먹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확정적인 사실이죠. 이제 사실이 드러났다고 하자. 이제 이 상황에서 이제 얼음 도둑이 정말 치사하다라고 라는 똑같은 말이 이제 야, 진짜 아이스크림까지 다 먹었어? 이 얼음 도둑이 진짜 치사하다라는 이제 똑같은 문장이 이제 여기에서 사용된 요 기술구, 얼음 도둑이라는 기술구는 이제 저 김유철을 지시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그래서 자, 이렇게 똑같은 이제 이제 똑같은 문장이 이제 앞에서는 이제 속성적으로 사용되고 이제 뒤에서는 지시적으로 사용된 거죠. 그래서 이제 좀 요 두 가지 용법의 차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이제 사실 김유철이 얼음을 훔친 게 아니에요. 얼음 도둑이 없어요. 그러니까 왜냐? 얼음이 없어진 이유는 이제 누가 훔쳐 먹어서가 아니고 이제 냉장고가 꺼져서 이제 얼음이 녹아 없어져서 그런 건데요. 만약에 그렇다고 치면 이제 얼음 도둑이라는 기술구에 들어맞는 대상은 이제 현실에 존재하지 않죠. 그런데 그러면 이때 이제 냉장고를 딱 열어보고 얼음이 없어진 걸 발견하고 누가 얼음 도둑이 진짜 치사하다라고 말한다면 이제 요 문장은 어떤 대상에 대해서도 진술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용에 실패한 거죠. 속성적 사용에 실패한 겁니다. 한편 이제 얼음 도둑의 강력한 용의자였던 김유철이 아이스크림을 훔쳐 먹었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이 얼음 도둑이 정말 치사하다라는 똑같은 문장을 발화했어요. 근데 사실 김유철이 얼음 도둑이 아니란 게 드러난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얼음 도둑이라는 기술구는 이제 김유철에 대해 성공적으로 기술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김유철이라는 대상을 성공적으로 지시한다는 거죠. 이제 따라서 이 문장 전체도 이제 이 얼음 도둑을 통해 지시된 대상, 즉 김유철이라는 대상이 치사하다라는 진술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지시적 사용과 속성적 사용의 구분인 거예요. 이제 이 차이가 위에 요 지금 방금 제시된 사례는 이제 진술문, 그러니까 평서문 이제 뭐 이러이러하다라고 끝나는 이제 진술문 declarative sentence에서 이제 사용된 건데, 근데 이게 서술문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의문문이나 명령문에서도 이제 요 차이가 여전히 유효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령 한정기술구가 속성적으로 사용된 의문문 또는 명령문에서는 기술구의 기술 실패 여부가 이제 질문 또는 명령, 이 해당 문장이 성공적으로 이제 질문 또는 명령을 수행하는지 여부를 좌우한다는 겁니다. 이제 한편 지시적으로 사용된 기술구를 포함한다면, 이제 의문문이나 명령문 속에 포함된 기술구가 지시적으로 사용되었다면 그 기술구의 기술이 부적합하더라도, 그러니까 부정확하더라도 성공적으로 질문 명령으로서 기능할 수 있다. 예컨대 이거는 이제 도넬란 실제 든 예시입니다. 어떤 모임에서 한 사람이 마티니 잔을 들고 있어요. 이제 잔을 보고 이제
사람들 이제 보통 사람들은 이제 저 마티니 잔을 보고 아, 저 사람이 마티니란 술을 마시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 사실 그 잔에는 이제 마티니가 아니고 그냥 마티니 잔에 물을 따라 넣은 거예요. 이제 저 마티니 잔을 들고 있는 사람한테 흥미가 생긴 누군가가 아, 저기 마티니 마시고 있는 사람 누구야? 라고 물어본다면 이제 요 마티니 마시고 있는 사람이라는 기술구는 지시적으로 사용된 거죠. 왜냐? 마티니를 그 사람이 실제로 마시고 있지 않다고 해도, 즉 마티니 마시고 있는 사람이라는 기술구가 기술에 실패하더라도 이제 지금 주제가 되는 대상을 성공적으로 지시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질문은 이제 요 질문에 대해서 이제 올바른 대답이 들어올 수 있는 거죠. 저 마티니 마시고 있는 사람 누구야라고 하면 이제 저 사람은 이러이러한 사람이야 같은 답변이 따라올 수 있다. 이제 반면 이 모임이 금주 모임이고, 그러니까 술을 전혀 술을 엄격히 금지하는 모임이고, 똑같은 질문, 저 마티니 마시고 있는 사람 누구야? 라고 이제 똑같은 질문을 이제 금주 모임 회장이 던졌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이 질문에는 제대로 된 대답이 따라올 수 없다. 이제 왜냐하면 마티니 마시고 있는 사람이라는 요 질문 요 기술구에 해당한 대상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특히 이런 식으로 해서 지시적 사용과 속성적 사용은 이제 서술문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거고, 이제 그리고 특히 더군다나 이제 서술문의 형식을 띈 문장의 경우 속성적으로 사용된 한정 기술구는 기술이 실패했을 때 문장을 거짓으로 만들거나 진리값 공백을 발생시킨다. 네, 그래서 그 위에 예를 들어서 이제 냉장고를 열어본 사람이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얼음도둑이 정말 치사하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제 요 문장은 이제 거짓이거나 아니면은 참도 거짓도 아니라는 거죠. 스트로스는 얘기했던 것처럼, 러셀이나 스트로스가 말했던 것처럼. 그래서 한편 이제 이 한정 기술구가 똑같은 한정 기술구가 지시적으로 사용됐을 때 이 문장은 여전히 참일 수 있고 또 거짓이거나 뭐 그럴 수 있다는 거죠. 문장의 진리값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넘어가면 한정 기술구의 지시적 사용과 속성적 사용은 각각의 전제 조건을 통해서도 변별될 수 있다. 그러니까 변별 기준을 하나 더 제시를 하는 건데요. 그래서 속성적 사용은 이제 그 기술에 해당하는 대상, 그러니까 기술구에 정확히 들어맞는 대상의 존재만을 전제한다. 그 대상이 뭐든 상관없이 이제 그러한 대상이 세계 속에 어쨌든 존재하기만 하면 된다. 이제 이건데, 이제 지시적 사용은 이제 그러한 대상의 존재에서 나아가 이제 기술에 대해 해당하는 대상이 구체적으로 특정된다고 전제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러이러한 대상이 존재한다만으로 이제 충분한 게 아니라 그 대상이 다른 누구도 아니고 구체적으로 특정한 이 사람이다. 그러니까 특정된 이제 특정적인 대상을 가리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제 앞에 이제 얼음도둑 예시를 들어서 이제 전자의 경우 이제 얼음도둑의 존재 여부도 속성적 사용의 경우 전자의 경우 얼음도둑의 존재 여부도 얼음도둑이 김유철인지도 문제 삼을 수 있지만 후자의 경우 얼음도둑의 존재만이 문제가 된다. 이거 좀 지시적 사용이랑 전자랑 후자를 좀 바뀌었나? 이제 나중에 한번 원문을 좀 검토해가지고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넘어가서 한 가지 질문 드려도 되나요? 예. 제가 도넬라는 처음이라서 정확하게 이게 체계가 잡혔는지 몰라서 이게 헷갈리는 건데, 여기 속성적으로 사용된 한정 기술구는 기술 실패 시 문장을 거짓으로 만들거나 진리값 공백을 발생시킨다고 하잖아요. 근데 네네. 그냥 거짓으로 만드는 거 아닌가요? 속성적으로 사용됐으면? 그러니까 도넬라는 스트로스하고 러셀이 각각 한정 기술구의 특정한 측면만을 부각시켰다고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스트로스는 지시적 사용만 부각시켰고, 네네. 러셀은 속성적 사용만 부각시켰다. 네네네. 그래서 스트로스는
이게 지시적 사용만 부각시키다 보니까 프랑스 그 왕이라는 이 한정기술구가 진리값 공백을 발생시킨다고 봤고, 러셀은 이게 거짓인 문장을 발생시킨다고 봤다라고 했으면은, 그럼 속성적으로 사용된 한정기술구는 그냥 문장을 거짓으로 만든다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진리값 공백수를 발생시킨다는 이건 지시적 사용에서 나타나는 현상 아닌가요? 네, 그런 것 같아요. 러셀은 진리값 공백이라는 것 자체를 허용을 안 하니까. 네.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예. 제가 원문을 확인을 못했으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지는 몰라가지고. 아 이제 그 교과서에는 정확히 어떻게 나왔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일단 그 논문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그러니까 좀 논문에서 도넬란의 입장은 약간 좀 미묘해요. 그러니까 러셀은 속성적 사용에 대해 완전히 그 성공적인 이론을 이제 수립했다. 또 스트로스는 지시적 사용에 대해 성공적인 이론을 수립했다.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그 러셀의 이론은 속성적 사용에 대해 옳은 이론이 될 수도 있다. 예, 약간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예, 러셀의 이론을 전격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예, 좀 속성적 사용에 대해서는 이제 충분히 타당할 수 있는 이론이다. 이제 이런 식으로 예. 속성적으로 사용된 한정기술구는 그냥 거짓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그러니까 아마 이게 근데 차이가 발제문에서는 네. 둘 러셀이나 뭐 스트로스나 프레게나 다 속성적 사용만 강조했다 로 나오고 교과서에는 이제 스트로스는 지시적 사용을 그치, 그렇게 두 개를 나누고. 네. 음. 러셀은 속성적 사용을 강조했다. 이렇게 저는 여기서 아. 그래서 이 논문에 대한 해석 관점의 차이가 이제 예.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어쨌든 맥긴이랑 주영 씨랑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아, 누가 가질 것인가. 논문에 차이가 있는데 아마 저는 예. 그 방금 네. 발제하신 분이 얘기한 게 그러니까 저도 교과서 읽었는데 그 맥긴의 입장이겠죠. 맥긴이 이걸 쓴 거니까. 근데 맥긴이 봤을 때 도넬라는 그 러셀의 어떤 그 속성적 사용에 대한 이론을 받아들이면서도 그것을 전적으로 받아들이는데 약간 석연치 않아 하면서 그것을 거짓이라는 강한 표현에 대해서 부담스러워하는 느낌이다. 이렇게 좀 서술한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한 측면밖에 못 봤다. 이거 아니면 느끼네. 러셀이. 그렇죠. 네. 네. 그 근데 생각하는 그것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러셀의 이론으로 우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러셀의 이론으로 보면은 이거는 그냥 진리값은 거짓이라고 말하는 게 맞는데 네. 도넬라는 그렇게 강한 표현보다는 약간 진리값 공백이라는 표현을 더 쓰고 싶어하는 느낌? 전 교과서에서는 그렇게 그러니까 진리값 얘기하거든요. 공백은 이제 스트로스니 쓴 표현이긴 한데, 근데 스트로스는 지시적 사용을 염두에 뒀으니까 진리값 공백이라는 게 발생할 수 있다고 저는 이해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요정의 날개는 파란색이다라고 했을 때 요정이라는 게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데 파란색인지 빨간색인지 어떻게 아냐? 그건 그냥 무의미해. 스트로스는 무의미라 안 하죠. 어쨌든 그거는 참 거짓이 결정될 수 없는 문장이다라고 되는 것처럼. 지시적 사용에서 딱 지시할 수 있는 대상이 있냐 없냐의 관점에서 봤을 때 뭐 이렇게 그 한정기술 프랑스 그 왕이든 뭐든지 간에 이런 것들은 이제 참거짓이 결정될 수 없는 문장이 되는 거고 속성적 사용으로 보면 그냥 이거를 프랑스 그 왕을 뭐 한 왕이 있는데 그거는 그건 뭐 프랑스 왕이고 대머리 뭐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하게 되면 이제 이거는 결정이 될 수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거죠. 참거짓이. 예. 그 이제 그 이제 일단 일단 스트로슨이랑 러셀의 주된 쟁점이 그 이제 그 지시하는 지시 또는 지칭 대상을 결여한 그 한정 기술구를 포함한 문장이 거짓인가 아니면은 참도 거짓도 아닌가 이제 요건데 근데 제가 예, 예. 그 교과서에서 읽었을 때 네네. 그런 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그 프랑스의 왕은 대머리이다라고 했을 때 이것이 거짓이 되려면 이거를 이제 지시적 사용에서 그렇게 말한 건지 모르겠지만 프랑스의 그 왕이 그러니까 대머리가 아닐 때 네. 대머리이다가 거짓이 되는 머리가 것이지. 풍성할 때 그 스트로스 네. 지적이거든요. 그게 스트로스의 지적이에요? 네. 그러니까 프랑스의 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이 속성적 진술 자체가 그 명제 자체가 거짓이다라고
보지 않는 것 같은 그게 바로 스트로스는 지시적 그 사용을 스트로스는 염두에 두고 지시적 있는 사용을 염두에 스트로스니 두고는 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이거는 참도 거짓도 아닌 문장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고 지시적 사용을 염두에 두고 있으니까 참도 거짓도 아닌 문장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고 러셀 입장에서 봤을 때 왕이 있는데 그 사람은 한 사람이고 대머리이다 라고 이렇게 기술구를 분석을 해버렸으면 이거는 별판이 나는 거죠. 이게 진짜 참이냐 거짓이냐가. 그러니까 러셀의 관점에서는 확실히 그러한데 그 도넬란이든 스트로슨이든 네. 러셀이 그 속성에 대해서 말하는 것조차도 사실 자기들이 봤을 때 그 속성적 진술조차도 러셀이 말하는 식으로 거짓이라고 이렇게 봐서는 안 된다. 약간 그런 뉘앙스로 저는 얘기했거든요. 아 그렇기보다는 제가 얘기해도 될까요? 아 예. 네. 그러니까 러셀은 명제만을 이야기하는데 스트로스는 명제 대신에 진술을 도입을 해요. 근데 명제와 진술이 어떻게 다르냐면은 명제는 그러니까 시공간에 상관없이 항상 똑같은 그 문장의 내용을 의미를 하고요. 진술은 시공간에 따라서 달라져요. 네.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그 뭐 루이 14세 시절에 어떤 사람이 프랑스 왕은 대머리야 이렇게 얘기하면은 루이 14세가 풍성했죠. 그쵸. 풍성했죠. 풍성충이었죠. 풍성충이었죠. 엄청 풍성했죠. 거짓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21세기에 제가 프랑스 왕은 대머리야. 대머리 왕이라고 하면 안 돼요. 네, 프랑스 왕은 대머리야 라고 하면은 그거는 이제 러셀이 봤을 때는 러셀이 봤을 때 왜냐면 그 네가 한 문장은 세 가지의 조건이 있는데 그중 첫 번째 프랑스 왕이 존재한다는 것부터가 말이 안 되니까 거짓이야. 근데 이제 그거는 명제로 봤을 때고 이제 진술로 봤을 때는 이때는 이게 존재하니까 이게 참이지만 이때는 같은 하나의 문장에 같은 명제지만 두 개의 진술이 있는 거다. 근데 이 두 번째 진술, 21세기에 내가 말하는 진술은 이거는 참도 거짓도 왜냐면 그게 있어야 참과 거짓을 지칭을 해야 참과 거짓을 판별을 할 수 있는 건데 지칭이 아니니까 지칭이 안 되니까 그냥 참도 거짓도 아닌 맞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네. 그게 그냥 러셀에 대한 어떤 반론을 하는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러셀이 엄연히 그 속성에 대해서 진술한 거를 뻔히 알면서도 러셀에 대한 반론을 할 때는 그 의미가 있으려면은 러셀이 그냥 당신이 단지 어떤 지적인 용법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 라고만 반론을 해도 충분한 건가요? 그 비판이 아마 이제 나중에 뒤에 나올 겁니다. 네네. 그러니까 예. 이제 지시적 사용을 네네. 강조한다 하더라도 의미론적인 여기서 의미론이라고 말했던 것 같은데 네네네. 예, 맞습니다. 의미론적인 사용이 뭐 무력화되는 건 아니다 라는 그런 예. 입장이었던 네네네. 것 같은데 예, 여전히 그 이제 나중에 뭐 네네네네. 좀 그거 됐지만 네. 그 이제 어쨌든 요 맥긴이 이제 뭐 스티븐 딜 같은 사람들 이제 논의를 빌려와서 이제 한 얘기는 이제 도넬란이 이렇게 화용론적 층위를 구분해가지고 러셀이 이 두 가지를 구분하지 못했다라고 비판을 하더라도 어쨌든 이 의미론적 그 이제 문제가 되는 게 화용론적 층위가 아니라 의미론적 층위라면 여전히 러셀의 의미론적 이론은 이제 타당하다. 이제 도넬란의 반박은 이제 러셀의 이론에 대한 반박이 되지 못한다. 이렇게 이제 가기도 합니다. 근데 도넬란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제가 옛날에 언어처럼 꽤 오래전에 그때 들었던 기억을 상기하면은 이런 거라는 거예요. 철수를 죽인 저 사람이 철수를 죽이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거 굉장히 모순적이잖아요. 그렇죠. 철수를 죽인 저 사람이 철수를 죽이지 않았으면 좋겠어라고 하는 말은 모순이잖아요. 근데 도넬란이 봤을 때 러셀이 봤을 때 이거 무조건 모순이야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도넬란이 봤을 땐 철수를 죽인 저 사람은 지시적인 대상인 거고 철수를 죽이지 않았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말은 속성적 사항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은 이 문장에 대해서 러셀은 해명할 수가 없거나 혹은 이거를 모순이라고만 간주해버리니까 문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어떤 의도로 하신지는 알겠는데 그 엄밀한 의미에서 모순이라고 하긴 조금 어려운 게 명제 태도가 들어가 버리거든요.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게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그러면 이렇게 말할게요. 철수를 죽인 저 사람은 철수를 죽이지 않았다. 뭐 그렇게 말해야겠죠. 근데 그렇죠. 그렇게 말하면은 그런 말이 되죠. 그러면 철수를 죽인 저 사람은 철수를 죽이지 않았다.
근데 근데 그거는 그 일상 언어에서도 일상 언어에서 사실 잘 안 쓰는 문장이라서 뭐 법정에서 이런 얘기는 할 수 있죠. 아 그러니까 정확히는 이제 철수를 죽인 용의자. 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철수를 죽이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해야지 그거랑 이제 철수를 죽인 저 사람이 철수를 죽이지 않았어라는 문장은 네. 이제 좀 다르니까. 그리고 또 철수를 좀 용의자라고 해도 용의자는 죽인 사람이 아니잖아요. 죽였다고 그쵸. 지목되는 사람이니까 이것도 그쵸. 모순이 안 돼. 그러니까 네. 어떤 의미인지는 알겠는데 그 예시가 좀 그러니까 좀 더 정확하게 만들면 되겠죠. 저희 교수님은 이런 예시를 썼거든요. 철수의 살인자가 미쳤어.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이건 도넬란과 스트로스의 차이인데 철수의 살인자가 미쳤어라고 하면서 사실 지금 인태가 없으니까 철수의 살인자가 인태라고 가정을 해볼까? 근데 누가 이제 철수의 살인자가 미쳤어 이러면서 했는데 두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는 거죠. 총 세 가지죠 사실은. 철수의 살인자가 인태가 맞고 인태가 실제로 미쳤고. 네, 그렇죠. 두 번째는 철수의 살인자가 인태가 아닌데 인태는 미쳤고. 이게 가능성이 클 것 같은데. 마지막은 제가 어떻게 했죠? 철수의 살인자가 어디까지 했지? 아무튼 미쳤어. 철수의 살인자가 인태가 맞는데 인태는 미치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거에 대해서 스트로슨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요. 이건 설명 다 끝나고 좀 정리하는 과정에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뭐 불완전한 예시지만 대충 도넬란이 왜 이게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지는 조금 전달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는 제가 약간 오해를 했는데 발제문에 어쨌든 구분이 제대로 돼 있네요. 맞죠? 그러니까 그맨 처음에 한편 스트로스는 러셀과는 달리 한정기술구의 지시적 사용에 주목했지만 이런 식으로 이제 맥긴이 나눈 것처럼 동일하게 나눴고 거기까지 그런 건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것 같고 이제 다만 지시적 사용이랑 속성적 사용의 구분에 대해서 여태까지 논의를 한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게 뭐였어요? 일단 그러니까 이제 도넬란의 입장에서 봤을 때 뭐 말씀하신 아까, 그거 아니에요? 과연 도넬란의 입장에서 봤을 때 러셀이 과연 진리값 공백이라고 하는 말을 러셀의 입장에서 사용할 수 있느냐? 라고 하는 게 최초의 문제였죠. 그러니까 속성적으로 한정기술구가 사용되면 그냥 거짓인 거 아니냐? 거짓이지. 이게 그건 진리값 공백이라고 표현할 수 없다. 처음에 문제 제기가 그거였죠. 네. 이제 러셀의 이론이 이제 그 도넬란이 속성적 사용에 관해서 러셀의 이론이 옳다고 보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러셀의 이론에 따라서 이제 속성적으로 사용된 한정 기술구가 포함된 문장에 이제 지칭이 실패할 경우 그 문장은 거짓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제 교과서에는 이제 정확히 어떻게 기술되는지 이제 뭐 기억이 안 나는데 이제 원문에서 도넬란의 입장은 훨씬 잠정적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러셀의 이론이 속성적 사용에서 옳다는 게 아니라 속성적 사용에 대해서는 이제 possibly valid explanation 그러니까 타당할 수 있는 이제 설명 방식인데 이제 러셀의 이론이 옳다고 해도 이제 그것은 이제 속성적 사용에서만 옳다 이런 식으로 가요 도넬란. 이제 포인트가 거기에 있구나. 네네. 그리고 이제 스트로슨 같은 경우는 이제 스트로슨의 경우도 이제 조금 이제 지시적 사용에 이제 무조건 이제 지시적 사용에 관해 스트로슨이 옳은 설명을 했다가 아니라 이제 스트로슨이 이제 요 한정 기술구에 관해 얘기한 몇몇 가지 진술은 지시적 사용에 대해서는 타당할 수 있다. 약간 이 정도로 가고 이제 나아가서 스트로슨에 대해서는 나아가서 좀 스트로슨이 이제 지시적 사용이랑 속성적 사용 두 가지 사용을 좀 섞고 있다, 혼동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비판을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어쨌든 도넬란의 좀 입장은 조금 더 잠정적인 것 같아요. 아까 또 앞에 지나갔는데 그것도 하나 질문 드리고 싶었는데 어딨지? 앞쪽에 1번 쪽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찾지를 못하겠는데 보통은 저희가 언어 철학에서 스트로슨 지시에 관해 배울 때 스트로슨은 아까 한글 씨가 설명하셨던 것처럼 진술의 사용에 주목했다라고 이제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프랑스 그 왕은 대머리다라는 또 루이 14세 시절에는 거짓인데 뭐 지금 시절에는 뭐 이렇게 달라지고 이렇게 되는
걸로 배웠는데, 근데 여기는 스트로슨이 사용에 주목하지 않았다라는 식으로 어디 언급이 있더라고요. 그게- 왜냐면 사용이랑 진술을 또 구분을 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발화, 사용, 진술, 문장 이 네 가지를 네네네네. 구분해서 아마 이제 진술의 사용이라는 말보다는 그냥 진술 자체에 집중했다는 의미에서 그렇게 쓴 것 같아요. 그 여기 어디? 그래서 그 도넬란이 보기에는 이제 그 이제 네 번째 문단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 이제 도넬란 생각에는 이제 물론 이제 언급이랑 지시랑 구분함으로써 좀 그런 이제 사용의 맥락 좀 이거를 고려를 그러니까 도넬란이 보기에는 좀 더 강하게 나가야 된다는 얘기로 이해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한정기술구가 이제 사용 시에만 지시 표현일 수 있다고 주장하지는 않는다, 스트로스는. 네. 그래서 이제 도넬란 입장에서는 이제 한정기술구는 꼭 대화 맥락, 구체적인 대화 맥락 속에서 사용되어야만 이제 무언가를 지시할 수 있다, 이렇게. 예. 사용을 앞세우는. 네, 조금 더. 그러면 다 이해가 됐네요. 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4절 바로 위에 이제 4절 바로 위에, 그리고 이 두 가지 사용은 맥락을 통해서 구분되지 문장 자체만으로는 구분될 수 없다. 그러니까 이게 요 위에 지시적 사용과 속성적 사용의 구분이 그 어떤 이제 뭐 한정기술구의 형태나 어떤 문장의 어떤 구조 형식 이런 걸 통해서 구분되는 게 아니라 이제 사용 맥락을 통해서 구분되죠. 신텍스가 아니라 예. 컨텍스트로. 네,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semantic distinction이 아니고 그 semantic distinction도 아니고 syntactical distinction도 아니고 이거는 이제 pragmatic 그렇죠. 그러면 distinction이다.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4절 넘어가면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지시적 사용과 속성적 사용이 화자의 믿음에 의해 변별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러니까 화자가 속으로 어떤 믿음을 견지하느냐에 따라 이제 지시적 사용과 속성적 사용이 구분된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이제 요런 화자의 마음 상태가 어떤지는, 이제 믿음이 어떤지는 두 사용의 본질적인 차이가 아니다. 이제 왜냐? 이제 속성적 사용을 하면서도 이제 마음속으로 그 기술구에 해당하는 특정한 대상을 생각할 수 있으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김유철이 범인이라고 이제 마음속으로 염두에 두면서도 냉장고를 열어보고 이 얼음도둑이 치사하다라는 문장은 속성적으로 사용됐다는 거죠. 자, 한편 지시적 사용을 하면서도 지시 대상이 기술구에 부적합하다고 믿을 수 있다. 그러니까 그 화자 자신도 이제 기술구가 내가 지시하고 있는 대상에 정확히 들어맞지 않는다라는 점을 알면서도 이제 지시적으로 이제 한정기술구 사용할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조금 더 이제 얼음도둑 예시를 다시 들어가서 텅 빈 냉장고를 열어보면서 얼음도둑이 정말 치사하다라고 말한 사람이 속으로 김유철이 범인이라고 심중에 이제 믿더라도 저 문장의 한정기술구는 여전히 속성적이다. 그래서 김유철이 용의선상에서 벗어나고 진범이 밝혀진다면,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김유철이 용의선상에서 벗어나고 이제 김인태가 진범임이 밝혀진다면, 이제 요 문장은 이제 김유철이 아니라 김인태한테 해당하는 문장이겠죠. 이제 김유철이 아니라 김인태가 치사해지는 거겠죠. 네. 이제 한편 이제 나는 이제 김유철이 범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더라도 이제 나는 마음속으로 이제 얘가 범인이 아닌 것 같아. 근데 다른 사람들은 다 김유철이 범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그 와중에 이 김유철이 어디 야반도주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이제 대다수의 사람들한테 야, 김유철 어디 갔어라는 의미의 문장을 이제 말하기 위해, 그러니까 김유철의 행방을 묻기 위해 그 얼음도둑 지금 어디 갔어라고 물을 수 있다는 거죠. 예. 이런 의미에서 이제 그 화자의 마음 상태, 화자가 마음속으로 무엇을 믿고 있는지는 이제 지시적 사용과 속성적 사용을 판가름하지 않는다, 이제 도넬란 얘기입니다. 이제 이게 4절이고요. 이제 5절로 넘어가면 이제 속성적 사용은 기술구에 해당하는 대상이 존재한다고 전제하라고, 지시적 사용은 여기서 나아가
그 이제 대상의 존재를 전제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대상이 그 구체적으로 이제 특정한 대상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겁니다. 구체적인 특정한 대상이 기술구에 해당한다고 전제한다. 두 가지 사용 모두 전제 또는 함축, 이제 전제 또는 함축을 갖지만 이제 그 전자와 후자가 각각의 사용에서 전제된 이유는 다르다. 그러니까 속성적 사용이랑 지시적 사용이 둘 다 대상의 존재라든가 이제 지시적 사용은 거기 조건이 하나 더 있죠. 근데 이 각각의 사용에서 전제된 이유가 다르다는 겁니다. 이제 그 따지자면 이제 속성적 사용에서의 전제 조건보다 더 결정적인 조건인데, 그러니까 어떤 점에서 결정적이냐면 전자의 조건은 이제 속성적 사용에서는 속성적으로 사용된 기술구를 포함한 문장이 성공적으로 기능하기 위한 전제입니다. 그러니까 기술구에 해당하는 대상이 존재한다. 대상의 존재는 이 속성적 사용이 성공적이기 위한 전제입니다. 한편 이제 그러니까 이 조건이 만족되지 않으면 이게 실패하는 거죠. 한편 이제 지시적 사용에서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제 지시적 사용에서 이런 조건들이 뭐 대상이 존재하고 이 특정한 대상이 기술구에 해당한다고 전제되는 이유는 이제 대상을 그렇게 기술하는 것이 이제 이러이러하게 기술하는 것이 대상을 특정하기 위한 좋은 방법이기 때문이지, 이제 그 필연적으로 이 지시적 사용이 성공하기 위한 필연적인 조건은 아니에요. 이제 다시 말해 이제 기술구가 대상을 적합하게 기술하지 못하더라도 여전히 대상을 성공적으로 지시할 수 있다. 이제 이런 의미에서 이제 그 각각의 사용에서 이제 전제되는 이 조건들의 지위가 다르다는 겁니다. 이게 5절이었고요. 이제 6절 넘어가시면 이제 도넬라는 이 지시적 사용과 속성적 사용의 구별을 가지고 러셀과 스트로스의 이론을 비판적으로 검토합니다. 이제 먼저 러셀 얘기를 하는데요. 이제 러셀에 따르면 이제 한정기술구가 사용된 문장은 한정기술구에 해당하는 대상의 존재를 논리적으로 필요함한다. 이제 그런 거죠. 이제 러셀의 주장이 옳은지 그른지는 이제 차치하더라도 이제 일단 러셀의 주장이 이게 타당한지 아닌지는 조금 미뤄두더라도 이제 이 주장은 이제 만약에 이 설명이 옳다고 해도 요거는 지시적 사용에는 해당되는 설명이 아니다.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한정기술구가 사용된 문장이 대상의 존재를 필요한다는 러셀의 주장이 옳다고 쳐도 이 주장은 지시적 사용이 아니라 속성적 사용, 이제 한 가지 사용에 대해서만 참을 수 있다. 그리고 한편 이제 러셀이 지칭 개념, 아까 디노트랑 레퍼를 구분을 했죠. 지칭한 지시를. 이제 한정기술구에 해당하는 유일한 대상이 존재할 때 한정기술구가 대상을 지칭한다. 이게 러셀의 지칭 개념이었습니다. 요 지칭 개념은 지시적 사용과 속성적 사용 모두에 적용 가능하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아까 지시적 사용이랑 속성적 사용 모두에서 그 대상의 존재가 전제된다고 아까 얘기를 했죠. 이제 두 경우 모두 한정기술구가 성공적으로 사용되었을 때 디노테이션, 지칭체를 갖는다. 그러나 지칭 개념은 속성적 사용에는 충분한 조건일지언정 지시적 사용을 규정하기에는 충분한 조건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속성적 사용에서는 대상이 존재하기만 해도 이게 성공이 가능한데 이제 지시적 사용에서는 이게 충분 조건이 아니라는 거죠. 기술구에 해당한 대상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특정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대상을 디노트할 수는 있어도 refer, 지시할 수는 없다. 이게 도넬란 이제 지시적 사용에 대한 이제 도넬란의 이제 주장이고요. 이제 일단 러셀에 대한 언급은 이 정도로 하고 다음에 이제 스트로슨에 대한 비판을 하는데요. 러셀에 대한 평가보다 스트로슨에 대한 평가가 약간 더 박한 것 같아요. 네, 보시면. 그래서 스트로슨은 한정기술구의 지시적 사용에 주목했다. 이제 러셀이 속성적 사용에 주목한 것과 반대로 지시적 사용에 주목했는데, 근데 이 지시적 사용의 정확한 조건을 규명하는 데는 실패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어떤 의미에서 그런가? 이제 도넬라는 스트로스의 주장에 수반하는 다음의 세 가지 명제를 분석한다. 이제 1, 2, 3번이 이제 스트로스의 주장에 수반을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파이는 크시다 이렇게 읽는 거죠? 읽는 건가요? 싸이예요? 파이는 싸이다. 예, 뭐 어쨌든 예, 파이는 싸이다라는 문장에서 한정기술구 파이에 해당하는 크시가 아닌 것 같아요. 한정기술구 파이에 해당하는 대상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 문장은 참도 거짓도 아니다. 이제 1번 조건이고요. 2번 파이에 해당하는 대상이 없다면 화자는 지시에 실패한다. 3번 문장이 참도 거짓도 아닌 이유는 문장의 화자가 지시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이제 이 세 가지 조건을 이제 스트로슨이 주장을 한다. 이렇게 도넬란이 분석을 하는데, 근데 이게 각각이 그 속성적 사용이랑 지시적 사용에 해당하는 조건을 이렇게 뒤섞어 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1부터 보면 1은 이제 속성적 사용에 대해서는 참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게 참이라면 이제 속성적 사용에 이제 해당하는 이제 이게 참이라고 치더라도 이건 속성적 사용에 해당하는 이제 조건이라는 겁니다. 그 여기서 이제 아까 그 이제 도넬란이 조금 뭐 도넬란이 이제 좀 뭐 참이 뭐 거짓이거나 참도 거짓도 아닐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한 이유를 좀 여기서 좀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이제 그러니까 그 스트로스의 모델이든 러셀의 모델이든 이게 참인지 거짓인지 이제 둘 중 뭐가 옳은지를 이제 도넬란이 결정하지는 않아요. 이제 다만 이제 요 스트로스나 러셀의 주장이 이제 둘 중 하나가 맞다고 해도 그 주장은 뭐 예를 들어 이제 속성적 사용에서만 참이다. 뭐 아니면은 뭐 지시적 사용에만 해당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 요 조건 1, 그러니까 요 조건 1을 이제 주장함으로써 이제 스트로슨이 러셀을 반박을 했었는데, 이제 1은 이제 속성적 사용에 대해서는 참일 수도 있다. 이제 하지만 이제 지시적 사용에는 해당되지 않는 명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파이에 해당하는 대상이 없다면 화자는 지시에 실패한다. 2는 거짓이다. 왜냐? 이제 아까 도넬란이 밝혔듯이 이제 파이에 해당하는 대상이 없어도, 한정기술구에 해당하는 대상이 없어도 지시에 성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이죠. 그리고 이제 3번, 이제 문장이 참도 거짓도 아닌 이유는 문장의 화자가 지시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이제 요거는 일단 속성적 사용에 대해서는 해당되지 않죠. 왜냐하면 이제 그 속성적 사용에서는 지칭만이 성립하지 지시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고요. 이제 속성적 사용에서 한정기술구는 지시하지 않기 때문이죠. 한편 이제 지시적 사용의 경우 요 3번 조건을 조금 도넬란이 자세하게 검토를 합니다. 이제 네 가지 경우를 나누는데요. 이제 또 예시를 들어요. 이제 멀리서 지팡이를 짚은 사람, 이제 대학 캠퍼스에서 저기 지팡이를 짚고 다니는 사람 같은 걸 봤어요. 이제 그걸 보고 이제 옆 사람한테 저기 지팡이 짚고 걸어가는 사람이 역사학 교수입니까? 이렇게 물어봤다고 칩시다. 이때 그 네 가지 경우를 나눠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첫째 경우, 이제 실제 대상이 지팡이를 짚은 사람일 경우, 이제 실제로 지칭을 성공한 거죠. 그 지시를 성공한 거죠. 지팡이 짚은 저 사람이라는 건. 지팡이를 짚은 사람일 경우, 이제 둘째로 이제 사람이긴 한데 이게 지팡이가 아니고 우산을 들었어요. 이제 이럴 경우, 이제 세 번째, 그 이제 사람이 아니고 그 지팡이 짚은 사람처럼 생긴 바위였어요. 세 번째 경우. 이제 네 번째는 완전히 헛것을 본 경우. 그러니까 뭔가 봤다고 생각했는데 아무것도 없는 경우. 이제 이 네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제 각각의 경우는 이제 다음처럼 정리될 수 있다. 이제 그 요 표를 보시면 이제 첫 번째와 두 번째 A와 B의 경우, 요 경우는 첫 번째 경우와 두 번째 경우는 한정기술구의 적절성에서 차이가 있죠. 이제 A는 진짜 기술에 성공을 했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부적합한 기술구일 경우죠. 근데 하지만 둘 다 지시는 뭐 어떤 대상을 가리키는 데는 성공을 했어요. 그리고 요 문장 둘 다 진리값을 갖습니다. 이제 그 스트로슨에 따르면 3번 이제 문장이 참도 거짓도 아닌 이유는 문장의 화자가 지시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요거는 이제 C와 D가 진리값을 갖지 않는 이유를 설명을 해야 하죠. 화자가 지시에 실패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스트로슨에 따르면 이제 C가 진리값을 갖지 않는 이유는 이제 지팡이 짚은 저 사람이 역사 교수입니까를 말한 화자가 지시에 실패했기 때문인데, 근데 도넬란이 보기에는 이 C의 경우 이제 진리값을 갖지 않는 이유는 한정기술구가 지시에 실패했기 때문이 아니라 지시에 성공하긴 했는데 역사학 교수라는 수로가 바위에는 적용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그 참도 이제 C의 경우 문장이 참도 거짓도 아니긴 하지만 이제 그것은 지시에 실패했기 때문이 아니다라고 도넬란이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그 3이 설명력을 갖는 부분은 이제 문장의 화자가 지시에 실패했기 때문에 진리값 공백이 발생하는 이런 케이스는 이제 단 한 가지 경우, 그 완전히 지시에 실패한, 완전히 헛것을 본 극단적인 경우, D뿐이다. 그 정말 헛것을 본 경우, 이제 요 부분 요것을 이제 그 스트로슨의 3번 명제는 이제 요거에 대해서만 이제 타당하고, 이제 나머지 A, B, C의 경우에 대해서는 이제 별로 타당성이 없다. 이제 이렇게 도넬란이 이제 스트로슨에 대해 이제 좀 비판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도넬란의 평가에 따르면 러셀과 스트로스는 한정기술구의 사용을 적절하게 설명하는데 실패했다. 둘 다 실패했다. 왜냐? 이제 러셀은 한정기술구의 지시적 사용을 무시했기 때문이고, 스트로스는 지시적 사용과 속성적 사용의 구별을 뒤섞었기 때문입니다. 예, 그래서 C가 잘 이해가 안 가네요. 그냥 그러니까 예. 아까 제가 얘기한 그런 걸로 한다면, 네. 그러니까 철수의 살인자는 미쳤다. 근데 하면서 우리가 이제 인태가 용의 선장에 섰는데, 야, 철수 살인자 진짜 미친 거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했어요. 근데 만약에 이제 우리가 다 철수의 살인자 인태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네네. 인태가 실제로 미쳤어요. 네네. 그러면은 스트로슨이 봤을 때는 네. 그거는 이제 철수의 살인자가 인태가 아니라 만약에 철수가 자살을 한 경우라면, 네네. 이제 스트로슨이 봤을 때는 그거는 진리치 공백이에요. 왜냐면 철수의 살인자가 그렇죠. 없으니까. 네. 근데 도넬란이 봤을 때는 지시하고 있잖아. 철수의 살인자 인태라고. 인태가 진짜 철수의 살인자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아. 네. 어쨌든 우리끼리 공유하기로는 네. 철수의 살인자 인태라고 지시를 하고 그쵸, 있고, 그쵸. 네. 인태가 만약에 실제로 미쳤어. 네. 그러면 참인 거예요. 도넬란이 봤을 그럼 때는. 마찬가지로 C도 바위를 지시하면서 역사 교수다 했으면은 근데 역사 거짓 교수가 아니에요? 아니니까 거짓인 거. 거짓이어야 되는데 근데 진리값 왜 유무가 X라고 X로 돼 있나? 있으니까 그래서 저도 의아스러워요. 저도 지금 여기서 진리값, 왜 여기에서 진리값 유무가 왜 X일까 오해야 될 것 같은데. 이 도넬란이 표를 이렇게 아예 그린 건가요? 그러네. 제가 표는 제가 만들었는데 실제로 C에 대해서는 진리값을 갖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죠. 이제 그러니까 기술구가 적절한 경우이면서 이제 그러니까 이게 기술구가 적절하다는 게 일종의 디노트고, 이제 지시 성공 여부가 예. 리퍼잖아요. 어쨌든 그러니까 리퍼랑 바위의 합의를 아직 확인을 못해서 그런가? 리퍼에는 성공했는데 디노트에는 실패한 경우인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거 일단- 다 지시적 용법이잖아요. 이거. 예, 지시적 용법이라서, 그러니까 일단 어떤 대상이 존재 그러니까 예. 죄송합니다. 예. 네, 역사 교수라는 수로가 바위에는 적용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이게 사실 우리가 그 러셀의 그 속성적인 설명에 따르면 이거는 그냥 거짓이잖아요. 그렇죠. 그냥 거짓이죠. 왜냐면 그런 거 존재하지 않으니까. 네. 예. 근데 제가 아까도 그래서 그 교수님이 그 진리값 공백, 왜 이거를 속성적 사용해서 진리값 공백이라고 말하냐 하는 부분 그 질문을 했었는데, 그 6절에 그 1, 2, 3 나오고 파이는 쌓이다? 네. 그거 나오고 나서
그 다음 단락에 일은 속성적 사용에 대해서는 참을 수도 있다. 그러나 지시적 사용에는 해당되지 않는 명령이다. 여기서 이 일은 사실 그 한정기술구 파이에 해당하는 대상이 존재하지 않으면 이 문장은 그 거짓이어야 되잖아요. 이게 스트러스이 아니라 러셀의 입장에 따르면 이거는 거짓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도넬란은 일은 속성적 사용에 대해서는 참을 수도 있다. 지금 도넬란이 속성적 사용에 대해서는 러셀의 용법, 러셀의 판단을 따르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서 일은 속성적 사용에 대해서는 참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서. 근데 러셀도 기본적으로 그 주어 자리에 해당하는 게 존재하지 않으면은 그거는 무의미한 문장이 된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저는 이해를 하거든요. 다만 그걸 이제 프랑스 그 왕이라는 그 주어가 진짜로 존재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하고 있느냐를 따져보기 위해서 분석을 한 거지. 기본적으로 러셀을 동의할 것 같은데요. 이래 대해서. 네. 러셀은 그러니까 마이농식의 견해 마이농이란다. 그러니까 마이농은 아니지. 그냥 그 프랑스 그 왕이라는 주어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기존에 가지고 있던 견해에 따르면 이건 무의미한 문장이 돼야 될 것 같은데 나도 거기엔 동의하는데 근데 이걸 우리가 무의미하다고 안 하지 않느냐, 거짓이라고 하지 않느냐. 왜 그럴까? 이거는 실제로 디노팅 하는 게 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분석을 진행하는 거라서 일에 대해서 러셀이 거부할 것 같지는 않아요. 저는. 그래요? 좀 헷갈린다. 그러니까 이것도 말로 막 하려고 하니까 되게 헷갈려 이게. 네. 항상 이게 글로 보고 이제 정리를 하다가 그쵸. 근데 왜 사무에서 네. 진리값이 없을까? 그리고 왜 그러니까 C가 왜 저도 없을까? 계속 의아해 이게 있었거든요. 그 수러에 대해서, 그러니까 역사교수라는 수러 자체에 대해서 역사교수가 아닌 거잖아요. 바위는 역사교수가 확실히 아니기 때문에 거짓이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우리가 바위 보고 역사 교수라고 안 하잖아요. 네, 그죠. 러셀까지 안 가더라도 이건 그냥 거짓일 것 같은데 왜 이걸 이렇게 했지? 근데 바위라는 그 무생물에게는 역사교수라는 사람에 해당하는 것을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건지. 예, 아마 이제 역사 교수라는 수로 자체가 바위라는 대상에는 아예 적용될 수 없기 때문에 뭐 약간 그런 식으로 한 것 그래서 같은데. 그렇게 도넬란의 언어적 직관이 좀 특이하네. 아니 바위가 지금 박사학위 심사 중이라면 또 몰라. 이게 왜 이렇게 했을까? 이게 진짜. 근데 아까 그 철수의 살인자가 미쳤다 그 인태 그 네. 부분에서 이제 그 철수의 살인자가 인태도 아니고 인태가 미치지도 않은 경우에는 도넬라는 그거는 진리값 공백을 허용한다고. 보나요? 네. 글쎄 사인자. 왜냐면 철수가 만약에 자살을 한 경우라면. 네, 자살을 했는데 인태도 미치지가 않았다. 그러면은 그거는 지시하는 게 없으니까. 네, 지시한 게 없게 되는 거니까. 근데 인태가 미치지도 않은 거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아닌데. 이건 지시는 한 거잖아요. 근데. 그러면 지시를 한 거죠. 인태를 지시하면서 철수의 살인이 미쳤다고 안 미쳤으니까 그 거짓이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럼? 그게 거짓이어야 말이 되는데. 왜냐면 지시적 용건은 어쨌든 기술과 지시에 성공하는지 아닌지만 네, 중요한 거 아니야? 그러면 어쨌든 인태를 지시하고. 성공하지도 않았고. 그러니까 철수의 살인자가 미쳤다. 그 지시는 지시는 성공을 했는데 뭐 디노팅은 성공 안 했어. 안 미쳤으니까 거짓인 아, 거죠. 그거 거짓인 거네요. 지시 됐냐만 네. 따진다 그러면 지시 성공 여부만 따지면 되고. 이건 뭐지? 내가 지금 그러니까 이분이 잘못하셨다로 하고 넘어갑시다. 일단 잠정적으로 이건 잘못했다. 아, 왜 C를 하나 이렇게 우리랑 해주는 직관이 다르다. 그냥 바위에 대한 감수성이 부족하다. 바위를 너무 무시한다. 바위를 무시한다 우리가. 도넬란이 무시하는 도넬란이 바위에 대한 감수성이 아, 떨어진다. 그렇다. 좀 객체지향 존재론 때문에 바위 같은 것들도 다 이제 인간과 차 구별 안 되는 걸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게 도넬란 감수성 말이지. 네, 7번은 그러면 합시다. 예, 7절로 넘어가서 한정기술구가 지시적으로 사용되는지 속성적으로 사용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다름 아닌 실제 발화 상황에서의 화제의 의도이지 한정기술구 자체 또는 한정기술구가 포함된 문장의 문법적 구조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 아까 같은 동일한 표현 또는 동일한 문장이 지시적으로도 사용될 수 있고 속성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렇게 모종의 애매성이 발생하는 건데, 근데 요 애매성은 이제 어떤 층위에서 발생하느냐 이제 이런 거죠.
그 이제 한정기술구 자체가 이제 의미론적으로 범주상 이제 지시 표현이다 이렇게 분류될 수도 없고, 그리고 그 같은 문장이, 그러니까 이 한정기술구를 포함한 동일한 문장이 지시적 사용인지 속성적 사용인지에 따라 문법적 차이나 의미상의 차이를 보이는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러한 애매성은 구문론적 애매성도 아니고 의미론적 애매성도 아니고 이제 말하자면 화용론적 애매성이다 말을 붙인다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시적 사용과 속성적 사용에 관한 상기의 논리는 문장이 단순히 수러, 논리적 연산자, 지시 표현의 결합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 그러니까 그 이상이 필요하다는 거죠. 문장을 단순히 구문론적, 의미론적 결합체로 보는 시각은 문장의 사용이라는 층위를 놓친다. 그래서 스트로슨과 러셀은 이 점에서 한정기술구가 지니는 애매성, 그 도넬란이 제시한 애매성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 도넬란은 이들이 두 가지 다른 사용의 요소들을 하나로 섞어 놓았다고 비판합니다. 저 여기서 조금 의아한 건 그 7절의 맨 첫 번째 문장, 한정기술구가 지시적으로 사용되는지 속성적으로 사용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다름 아닌 실제 발화 상황에서, 여기서 화자의 의도라고 하는 표현이 굉장히 그 뭐랄까 앞에 있는 내용과 조금 상치된다고 생각해요. 그 위에 어디냐, 그 4절 보면은 지시적 사용과 속성적 사용이 화자의 믿음에 의해 변별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이는 두 사용의 본질적인 차이는 아니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4절에서의 설명이랑 7절에서의 설명이 갖고 있는 이거는 조금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자의 의도라는 게 여기에서의 화자의 의도라는 거는 이게 실제 이제 그 문장의 사용과 관련된 이제 실제 문장, 그러니까 문장의 실제 사용과 관련돼서 이제 그 이해해야 될 것 같고, 그 화자의 마음속의 심리 상태? 그러니까 화자의 그러니까 의도가 공적으로 파악된 의도인 네, 거겠죠. 공적으로 파악된. 그렇죠. 여기서는 그러면은 의도라기보다 어떤 그 대화의 맥락이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어떤 문장이 실제로 사용되는 근데 때의 이거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화자가 그러니까 저 사람을 지시하기로 의도를 가지고서 지시를 했는데 근데 사실은 아닐 수도 있다는 그러니까 거잖아요. 근데 그때는 지시하기 위한, 그러니까 내가 지시하기 위한 의도를 가지고 그걸 기술구를 사용을 했는데 내가 사용한 기술구랑 저 사람이 다를 수가 있다. 그냥 이 정도 얘기로 받아들이면 되지 않나요? 이제 화자의 의도를 사적인 걸로 만들면 당연히 심리주의에 빠지니까 그렇죠. 그 정도의 주장을 했을 것 같진. 근데 여기는 이때까지 도넬란이 한 말과 아까 계속 한 글씨잖아요. 그 인텔 또 들면은 철수의 살인자 미쳤어 할 때 우리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인태가 미쳤다고 얘기하고 싶은 거지, 인태가 정말로 철수의 살인자인지 아닌지 이거보다는 그 뒤에 그것도 이제 맥락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데. 그러니까 결국 의도와 맥락은 다른 거라는 거네요. 아니요. 여기서 의도는 지시하기 위한 의도이고 아까 마음과 다를 수 있다, 화자가 믿음과 다를 수 있다는 거는 이 발화의 목적? 목적이 그게 이제 의도. 목적이죠. 의도. 인텔을 지시하기 위해서. 자, 그러면 의도라기보다 그 발화 상황에서의 어떤 화자의 목적이 발화의 목적. 어쨌든 의도를 말하는 목적을 말하는 중요한 건 사적이냐 이게 공적이냐. 첫 번째 사절에 나온 거는 사적인 거죠. 사적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사적 믿음. 네, 그렇죠. 그래. 근데 그것도 굳이 사적 믿음이라고 하니까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 근데 이제 7절에서 말하는 거는 그게 잘못된 믿음이라도 공적으로 그렇게 만약에 공유가 됐다면은 그 지시는 성공적일 수 있다를 얘기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인텔에 대해서 믿는 믿음이 그거는 이해가 돼요. 있죠. 뭐 도넬란이 말하고 싶은 어떤 화용론적 맥락에서 이것이 파악된다라고 하는 그 의도는 알겠는데 과연 이 표현이 그거를 적합하게 적절한 표현인지가 좀 의문스러운 선생님 말씀은 맥락이라는 표현이 오히려 좀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의도라는 좀 이러한 표현이 적절한지 여부를 말하고 싶었던 거죠 저는. 그렇죠. 그러니까 의도가 보통 사적인 거랑 관련돼서 뭔가 그런 뉘앙스가 있으니까. 네, 그래서 저는 이 의도라고 하는 이 표현이 그 도넬란의 화자의 마음가짐에 의해 바뀌는 게 아니라. 화자의 의도가 여기서 이제 공적으로 이해하면 문제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의도가 공적인 그
요 4절에 두 번째 문단 다시 가서 그 이제 요 예시를 다시 들어보죠. 그러니까 김유철이 범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더라도 대다수 사람들에게 김유철의 행방을 묻기 위해 얼음 도둑이 지금 어디에 있나라고 물을 수 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 나는 김유철이 범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요거는 이제 그 화자의 믿음이죠. 이제 하지만 요 믿음에 상관없이 이제 얼음 도둑이 지금 어디에 있나라고 물을 때의 지식이 없어. 이제 나의 믿음과 상관없이 이제 김유철을 지시하기 위해 얼음 도둑이라는 한정 기술구를 사용하도록 의도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죠. 네네네. 이런 식으로 좀 네, 구라면 네. 좋을 것 같아요. 계속 넘어가죠. 네, 그 8절. 8절이죠. 그 8절은 조금 복잡한데요. 그 일단 가보죠. 이제 한정기술구가 지시적으로 사용된 문장이 참일 때 그 문장은 항상 지시된 대상에 대해 참이다. 이제 이 점은 진술 개념에 관한 의문을 제시한다. 린스키는 한정기술구에 해당하는 대상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지시가 실패하게 된다는 스트로슨의 주장을 반박하는 과정에서 이제 다음처럼 얘기를 합니다. 이제 린스키라는 이제 사람의 이제 그 논의를 통해서 좀 끌어내고자 하는 얘기가 있어요. 도넬란이. 그래서 이제 린스키에 의하면 한정기술구가 대상을 적절하게 기술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성공적으로 대상을 지시한 경우가 있다. 그래서 예컨대 이제 밝고 활달한 어떤 뭐 여성분이 있어요. 근데 이제 결혼을 안 하셨어요. 근데 요걸 보고 누가 저 사람의 남편이 잘해주는구나라고 발화를 해요. 근데 그러면 여기 저 사람의 남편이라는 기술에 해당하는 대상은 명백히 존재하지 않죠. 이제 이렇게 린스키는 생각을 한 거예요. 이제 하지만 근데 이때 이 화자는 이제 그 사람의 남편이라고 믿었던 누군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 여성분의 그 옆에 뭐 어떤 가족이 있을 수도 있겠죠. 뭐 남자가 있어요. 또 뭐 친구라든지 그래요? 친구라든지 뭐 오빠라든지 뭐 있는데 그 남편이라고 착각을 한 거예요. 이제 그렇게 구체적으로 염두에 두고 있을 수 있죠. 이제 이때 저 사람의 남편이라는 기술구는 이제 기술에 실패했음에도 지시는 성공하죠. 대상을 성공적으로 지시한다. 그럼에도 기술구에 해당하는 대상은 없기 때문에 저 사람의 남편이 잘해주는구나라는 진술은 여전히 참도 아니고 거짓도 아니다. 이게 린스키 주장입니다. 그래서 한정기술구의 지시 성공 조건으로 린스키가 내세우는 조건은 근데 일단 저 여전히 참도 아니고 거짓도 아니다. 이제 린스키의 주장에 대해서 도넬라는 이제 좀 동의를 안 하겠죠. 왜냐하면 이제 저 사람의 남편으로 지시된 대상이 이제 잘해주거나 잘해주지 않을 때 참거짓. 참거짓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이게 C의 경우인가 그러면? 근데 C는 이제 틀린 거죠. 근데 이제 그러니까 C의 그 바위 얘기 말고 네네. 이 얘기는 그러면 C에 속하고 이 경우에 해당하냐는 거죠. 이제 아마 B겠죠. 이제 어쨌든 사람이긴 하잖아요. 이제 저 사람의 남편이라는 속성은 이제 그런 왜 기술이 이게 B예요? 왜냐면 바위는 역사 교수가 될 수 없는데 남편은 잘해줄 수 있죠. 그렇네. 네네. 예. 남편도 잘해줄 수 없으면 뭐 근데 시겠죠. B인데 그러면 남편은 진리값의 남편은 유무는 본질적으로. 뭔데? 네네. 그게 도넬란 주장인 거예요. 예. 그래서 린스키가 잘못됐다고. 네네네. 그래서 이제 왜 린스키가 잘못됐냐 해서 좀 교훈을 끌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정기술구의 지시 성공 조건으로 린스키가 내세운 조건은 화자가 구체적인 누군가가 기술구에 해당한다고, 다시 말해 저 사람의 남편이라고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앞서 살펴봤듯 이는 이제 비문이네요. 죄송합니다. 이제 그 기술구의 적합성이 지시적 사용의 충분 조건도 필요 조건도 아니라는 점을 알려주죠. 네. 도넬란이 주목하는 부분은 이제 기술구에 해당하는 대상이 없기 때문에 이
진술이 참도 거짓도 아니라는 린스키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진술 부분에 대해 좀 도넬란이 나중에 지금 주목을 하는데요. 이제 린스키의 주장이 속성적 사용에서는 옳을 수도 있지만 지시적 사용에서도 단적으로 옳은 것은 아니다. 이렇게 도넬란이 주장합니다. 이 위의 예시에서 기술구를 통해 지시된 사람이 그 여성에게 잘해준다는 점이 참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러나 만약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제 그 누가 저 사람의 남편이 잘해주는구나라고 말할 때 거기에 이제 받아가지고 맞아 저 사람의 남편이 잘해주지라고 말하기는 좀 꺼려지죠. 예. 아닌 걸 아는 사람은 예, 저 사람 남편이 아니라는 걸 아는 사람은 그쵸. 이게 왜 꺼려질까? 이 저 사람의 남편이 잘해주다가 참도 거짓도 아니라서는 아니다. 이제 이게 도넬란 주장이에요. 이제 이 꺼림은 진술이라는 개념을 둘러싸고 일어납니다. 화자가 말한 진술이 참이라고 해도, 그러니까 실제로 저 사람의 남편으로 지시된 그 사람이 그 여성분에게 잘해준다고 해도, 실제로 그게 참이라고 해도 우리는 그 진술을 이제 위의 문장처럼 저 사람의 남편이 잘해준다 이렇게 표현해서는 안 된다고 우리는 생각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그 진술을 긍정하기 위해 저 사람의 남편이 잘해준다는 것은 참이다 라고 실제로 바로 할 때 우리는 이 문장의 한정기술구 역시 속성적으로 또는 지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구가 속성적으로 사용된다면 우리는 저 사람의 남편이라는 기술구를 그대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한편 저 화자의 진술, 그러니까 저 사람의 남편이 잘해준다가 참일 수 있는 이유는 한정기술구가 지시적으로 사용됐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예. 한편 이제 우리가 지시적으로 사용할 때 기술구를 저 사람의 남편이 잘해준다는 것은 참이다 라고 말하는 일이 꺼려지는 이유는 우리가 그 기술구를 이제 그대로 사용해서 맞아 저 사람의 남편이 잘해주지 라고 말할 때 이제 화자의 잘못된 믿음, 지금 지시된 저 남자가 저 여성의 남편이라는 잘못된 화자의 믿음에 동조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앞서 서술했듯 지시적 사용에서는 이제 도넬란에 따르면 화자는 지시 대상이 기술구에 들어맞는다고 믿는다. 그러니까 아까 이제 지시적 사용의 전제에서 이제 이 한정 기술구는 이 내가 가리키는 이 특정한 대상이 이 기술구가 기술하는 이런 속성들을 만족한다라는 믿음 요 전제가 있다고 아까 얘기를 했죠. 그리고 또 이제 강조를 하자면 앞서 보았던 이제 이 가정이 이제 그 기술구가 이 지시를 성공하는지 아닌지를 좌우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결국 우리가 저 사람의 남편이라는 저 표현을 그대로 차용해서 사용하기 꺼려지는 이유는 우리가 이제 화자처럼 잘못된 믿음을 갖는다는 인상을 주기 싫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도넬란의 제안은 이런 겁니다. 이제 문제의 기술구, 저 사람의 남편이라는 문제의 기술구를 그대로 차용하는 대신에 이제 우리의 목적에 부합하는 이제 화자의 잘못된 믿음에 동조한다는 인상을 주지 않을 만한 다른 기술구나 이름을 사용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저 사람의 남편이라는 기술구로 지시된 누군가가 학생회장이거나 예를 들어서 존스라는 이름을 갖고 있다면 학생회장이 저 사람에게 잘해준다는 것은 참이다. 또는 존스가 저 사람에게 잘해준다는 것은 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점은 이제 린스키와 같은 이런 예시를 이 린스키와 같은 논의를 비판함으로써 이제 도넬란은 속성적 사용과 지시적 사용의 또 다른 구별점을 명시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제 대상을 기술하는데 실패한 한정기술구를 한정기술구 파이를 포함한 문장 파이가 프사이다 해서 파이가 속성적으로 사용되었다면 그 어떤 것도 프사이라고 보고될 수 없다. 반면 파이가 지시적으로 사용되었다면 여전히 지시 대상에 대해 프사이라고 보고할 수 있다. 이게 또 다른 차이점이란 겁니다. 그래서 기술에 실패한 한정기술구를 포함한 문장,
저 사람의 남편이 잘해준다가 참도 거짓도 아니라는 린스키의 주장은 속성적 사용에서는 설득력을 지닙니다. 그러나 지시적 사용에서 린스키의 주장은 설득력을 지니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지시적으로 사용된 한정기술구는 기술에 실패하더라도 대상을 성공적으로 지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체 문장에 진리값 공백을 발생시키지 않는다. 여전히 참이거나 거짓일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이제 요 구절이 마지막 절인데요. 이제 한정기술구와 지시에 관한 러셀의 두 가지 생각을 간단히 검토하면서 이제 논문이 끝납니다. 두 가지 생각인데요. 첫째로 러셀에 의하면 진정한 고유명사는 지시 대상의 그 어떤 속성도 귀속시키지 않은 채 순수하게 지시만을 한다고 믿었죠. 러셀 따라. 이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렇죠. 네, 그것만을 진정한 고유 이름으로 봤는데, 그래서 그 반면 한정기술구는 이제 기술된 속성들을 이제 대상에 귀속시킬 뿐이지 진정한 의미에서 대상을 지시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하지만 도넬란이 보기에 이제 한정기술구는 생각보다 진정한 고유명이라고 러셀이 얘기한 것과 상당히 근접한 기능을 수행한다. 다시 말해 이제 대상의 속성들을 필연적으로 귀속시키지 않은 채 대상을 지시하는 진정한 고유명에 가까운 기능을 한정기술구도 수행할 수 있음. 지시적 사용을 통해. 요 점을 시사합니다. 이제 둘째로 러셀의 생각에 의하면 한정기술구가 사용된 문장은 고유명을 사용한 문장과 달리 일반성을 띈다. 러셀에 따르면 루이 14세는 대머리이다는 루이 14세라는 개별 대상에 대해서만 말하고 있는 반면에 1650년의 프랑스 왕은 대머리이다라는 조건을 만족하는 조건은 요 한정기술구는 요 한정기술구를 포함한 문장은 요 1650년의 프랑스의 왕이라는 조건을 만족하는 그 어떤 대상이든 존재하기만 한다면 겨냥을 하는 거죠. 네. 속성적 사용과 지시적 사용의 구분에 의거하여 이 생각을 들여다본다면 속성적 사용에서는 이제 특수성을 결여한다는 약한 의미에서 지시가,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지칭이 이루어진 셈이죠. 한편 지시적 사용에서는 강한 의미에서의 지시, 청자와 화자가 곧바로 대상을 특정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을, 구체적인 개별 대상을 겨냥한다는 강한 의미에서 이제 지시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예, 여기까지가 본문, 도넬란 논문 전체의 논의였고요. 평가 교과서의 평가 부분으로 넘어가기 전에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지금 시간이 좀 아슬아슬하게 있어서. 예. 도넬란하고 크리키가 굉장히 비슷하다고 생각했는데도 다른 것 같다고 생각해요. 읽으면서 공부하면서 들었던 느낌은 어떤 게 비슷하다고 생각했어요? 보통 같이 지시 이론가들, 직접적 지시 이론가들로 크리키, 도넬란, 카프란이 하나로 분류가 되거든요. 많이. 그리고 다시 보면은 여기 크리키가 고유명사를 가지고 특정한 대상을 지시하는 것처럼 도넬란도 한정기술구를 가지고 특정한 대상을 지시하잖아요. 이런 면에서 비슷한 경향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또 다른다고 본 점은 크리키는 이름과 필연에서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기술 이론이 그 고유명사에 대해 의미를 주는 이론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지시체를 고정하는 이론으로 쓰일 수 있다. 근데 나는 둘 다 부정한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술 이론 한정기술구를 가지고서 지칭체를 고정하려는 시도조차도 크리키는 부정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그게 본질적이지 않고 우연적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우연적. 그게 대표적인 예시가 비트겐슈타인을 비판하면서 파리에 있는 표준 미터자는 1m이다. 이거 예시 들면 이게 비판하는 거거든요. 표준 미터자가 1m가 아닐 수가 있다. 우리가 아무리 세밀하게 한정기술구로 특정한 대상을 고정시키기 위해서 세밀하게 기술을 한다고 해도 그 대상이 그렇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이 계속 남기 때문에 절대로 한정기술구를 가지고서 대상을 고정시킬 수 없다, 지시할 수 없다라고 하는데, 도넬란은 별로 그거 신경을 안 쓰네요. 그렇죠. 그냥 잘못된 기술구도, 불완전한 기술구도 지시할 수 있어, 이렇게 해버리니까 이게 좀 구별이 되네요.
그래서 크리키가 화자 지시랑 의미론적 지시를 구분을 하면서 도넬란을 비판을 하거든요. 아, 그래요? 도넬란 너는 의미론적 지시를 모르는 거야. 네가 얘기하는 거는 화자 지시에 그쵸. 관해서만 성립하는 거지. 그쵸. 근데 언어 철학에서 실제로 다뤄야 하는 부분은 의미론적 지시야라고 비판을 하는 걸로. 나중에 화자짓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화자가 그 의도, 아까 얘기한 화자가 그 공동체 내에서 이렇게 발화를 하고 뭔가 지시를 할 때 하는 그 의도가 네, 이제 활용론적인 지시, 그거를 이제 강조를 했다면 그것보다는 의미론적인 지시, 실제로 김인태가 철수의 살인자인지 아닌지 그거에 대해서 의미론적 지시를 고려를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러셀이 도넬란보다 낫다. 크리키가 그렇게 네, 차라리 러셀이 도넬란보다 낫다. 새로운 거. 나 어디 그 논문이 그 뒤에 있나요? 그게? 아니면 아니 끝에서? 선우 역시 선우하는 선생님. 선우의 크리키, 도넬란에 대한 크리키의 해석에 대한 선우의 해석에 대한 김한글의 아 근데 진술이었습니다. 근데 크리키는 이름과 필요함 말고는 거의 이 언어 철학적인 논의를 안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서 네네네. 그 뒤에 논문 딱 하나 있긴 한데 거기서 그랬나? 네, 저 한번 여쭤볼까요? 좀 어색하긴 한데. 예. 그리고 아까 그 의도가 혹시 원문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인텐드 뭐 이런 걸로. 사실 이게 원래 이제 아, 의도요? 의도랑 지향성이 둘 다 이제 intentional 뭐 이렇게 그쵸. 하다 보니까 예. 이게 아마 그런 거 때문일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어서. 근데 뭐 근데 그럴 수도 있고, 저는 그냥 그렇게, 저도 잠깐 생각해봤는데 그냥 뭐 이렇게 뭐 좀 그럴 수도 있지만, 어르신들 중에 사실 뭐 이렇게 지칭하는데 지칭 실패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데 그냥 그분들을 봤을 때 그냥 의도가 이런 거겠거니 하면서 그냥 넘어가잖아요. 근데 그분들의 믿음을 가지고 막 그런 그 믿음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의도에 의해서 그걸 해석을 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믿음과 의도가 좀 다르다고 그렇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마음속으로 들여다보지 않아도 네, 이제. 그렇죠. 철학 의도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뭐 내 의도가 뭐 직접 밝히지 않는 한 의도라는 것 자체는 사실은 애초에 어떻게 보면 공적으로 해석되는 부분인 거잖아요. 네. 수능 때도 출제자의 의도 이러는데 출제자의 심장 뭐 그런 거 애를 꺼내가지고 막 꺼내서. 뭐야 씨 이럴 수도 아무도 알 수가 없고. 없죠. 네, 아무도 모르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좀 그 네. 원문에는 이제 인텐션을 썼어요. 그렇죠. 예. 인텐션이죠. 스피커스 인텐션. 그게 예전에 김영건 선생님 뭐 지향성 관련된 글 보면은 예. 그게 그 뭐야 인텐셔널이라는 말이 지향적이라고도 쓰이고 의도적이라고도 쓰이는데 영어에서 뭐 우리나라 말에서 두 개 구분되니까 오히려 낫다 뭐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게 아닐까. 그럼 후설도 지향성 얘기할 때 그 인텐셔널이에요? 네. 인텐셔널 인텐셔널 진짜. 근데 인텐션. 사실 그게 후설 같은 사람들 지향성 개념이 굳이 의도랑 구분이 안 될 수도 있다고 보는 게, 그러니까 내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서 보느냐에 따라서 대상의 의미가 달라진다니까. 그러니까 이제 의도가 지향성의 어떤 하나의 측면에서 그렇게 볼 수 있는 그렇게 되죠. 네. 네. 음. 제가 그때 지향성이 크리키 할 때 나왔나? 아무튼 뭐 잠깐 나와가지고 이게 인텐셔널, 프렌드 할 때 그랬나? 인텐셔널리티가 나와서 아니 디렉션 아니고 한번 찾아봤었는데 이게 지향성이라고 그냥 네이버 영어 사전에서 검색하면 인텐셔널리티라고 안 나오고 그것도- 디렉션으로 나오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네, 근데 보통은 그래서- 사실 철학에서는 네. 인텐셔널리티 하면 지향성을 쓰이고. 예. 평가와 함의에 대해서는 동의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면은 네. 나머지 발제를 좀 할까요? 네네. 딱 예. 읽고, 예. 예, 가죠. 그래서 그 맥킹이는 도넬란 이 논문에 대해서 좀 다소 혹독하게 비판을 하는데요. 이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똑똑하게 비판한다고? 도넬란을요. 아 맥기니? 예, 맥kin이. 그니까. 예, 그래서 한번 보죠. 4.5 도넬란의 구별에 대한 평가. 도넬란이 한정기술구의 사용에 관해 주장한 구별은 굳이 이런 구별이 한정기술구에만 적용될 수 있는 게 아니고, 만약에 도넬란의 구별이 옳다면 고유명, 지사 뭐 어떤 표현에도 적용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를 들어서 뭐 도넬란이
이거 논문 이름이 지시와 환정 기술구죠. 예를 들어서 뭐 지시와 고유명 뭐 이런 논문을 썼으면 고유명에 대해서 똑같은 얘기를 했을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실제 발화 상황에서 화자는 부적합한 고유명을 사용한 경우에도 지시에 성공할 수 있으며 형용사나 동사 등을 부적합하게 사용했음에도 그에 대한 발화 행위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그러니까 뭐 기술구가 뭐 기술에 실패했음에도 뭐 어떤 내가 의도한 기능을 충분히 성공적으로 수행한다. 이게 한정 기술구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소크라테스 우리가 잘 아는 철학자죠. 근데 저기 철학사에 저기 조금 뒤편에 이소크라테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소크라테스랑 소크라테스를 헷갈리는 사람이 그 소크라테스의 조각상을 보고 이제 소크라테스가 들창코죠, 조각상이. 그걸 보고 이소크라테스는 들창코였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소크라테스라는 고유명은 그 실제 발화 상황에서 소크라테스라는 대상을 정확하게 지시를 성공적으로 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러면 도넬란의 설명대로라면 그렇게 되겠죠. 근데 이 사례는 이제 이소크라테스라는 고유명이 의미론적으로는 소크라테스가 아니라 이소크라테스를 지시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의미론적으로 소크라테스가 아닌 이소크라테스를 뜻한다는 점을 반박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어떤 표현이 그러니까 이소크라테스는 들창코였구나라는 사례에서 예시된 그 이소크라테스라는 고유명은 오용된 거지. 어떤 무슨 다른 사용을 통해서 뭐 이렇게 다른 사용을 통해서 뭐 이렇게 성공적으로 기능을 수행하고 이런 게 아니다. 그래서 어떤 표현이 실제로 오용될 수 있다는 점으로부터 그 표현에 관한 의미론이 틀렸다는 결론이 나오지 않는다. 그러니까 어떤 표현이 오용되면서도 화자의 의도를 성취할 수 있다는 점.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물이라는 말, 예를 들어서 계시하다라는 말을 가시하다 이렇게 잘못 사용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우리가 다 이제 그 사람이 그렇게 표현을 오용하는 걸 다 알고 있고 이제 그 사람이 이게 가시하다는 표현을 쓸 때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그 사람이 가시하다는 표현을 잘못 쓰더라도 계시하다 알아서 이제 발화 맥락에 따라 저게 계시하다라는 뜻으로 쓰인 거구나라고 이제 충분히 파악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어떤 표현이 오용되면서도 화제의 의도를 성취할 수 있다는 점 역시 그 표현이 이러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반박하지는 못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조금 더 얘기를 들어가서 함축과 함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대화적 함의라는 이제 그라이스의 개념을 끌어들입니다. 이제 요 대화적 함의란 이제 낱말이나 명제가 문자 그대로 갖는 의미와는 별개로 실제 맥락 속에서 가질 수 있는 의도를 이제 대화적 함의라고 부릅니다. 그라이스가 이제 명제는 그러니까 자신의 의미를 의미론적으로는 표현하지만 이제 화용론적으로는 실제 발화 속에서 화자의 의도를 담는다. 의미와 의도가 이렇게 구분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난 치킨집에 들러서 치킨을 사오기로 했는데 약속 시간보다 훨씬 늦게 왔다고 칩시다. 그러면 난 네가 닭을 직접 튀겨온 줄 알았어. 이렇게 쓸 수 있죠. 근데 문자 그대로 이 문장의 의미는 친구가 직접 닭을 튀기지 않았을까 이런 추정적인 믿음을 표현하지만 실제 발화 속에서는 실제 발화 속에서 의도되는 거는 약속 시간에 늦은 친구에 대한 불만이죠. 그래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문자적으로 표현되지 않는 맥락 속의 의도를 일컬어 그라이스는 대화적 함의라고 합니다. 그리고 문자적 의미와 대화적 함의 사이에는 어떤 필연적인 논리적 연관도 없습니다. 이제 스티븐 닐의 비판에 따르면 이제 도넬라는 의미된 바와 의도된 바의 차이를 이제 그라이스의 구별을 무시하고 있다. 도넬라는 한편으로 지시적 사용과 속성적 사용의 구별이 의미론적이 아닌 화용론적 구별임을 인정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이 구별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러셀의 의미론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게 아까 오진우 선생님 말씀하신
이제 말씀하셨던 그 이제 제기해 주셨던 비판처럼, 그러니까 화용론적 구별을 끌고 들어와서 그 어떤 의미론을 비판하는 것은 이제 타당한 비판이 아니다, 이렇게 맥킨이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한 문단 일단 건너뛰고요. 그 조금 빨리 가려고요. 그래서 이제 도넬란의 러셀 비판은 다음처럼 재반박될 수 있다. 도넬란은 속성적 사용에서 러셀의 의미론이 옳다고 여기서는 옳다고 인정했다고 돼 있는데, 어쨌든 조금 더 잠정적이긴 하죠. 이제 의미론이 옳을 수 있다, 이렇게 인정을 하죠. 근데 그 그라이스의 구분에 따르면 우리는 언어 표현의 문자적 의미와 실제 사용 의도, 의미와 의도를 구별해야 한다. 그런데 그래서 의미론적 층위이기 때문에 러셀의 의미론이 그래서 이제 화용론적 구분에서는 이제 그 화용론적 구분이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얘기인 거죠. 독립적인 얘기인 거죠. 그래서 그 도넬란의 화용론적인 논점은 러셀의 의미론적 논점에 대한 반박이 되지 못한다. 이게 이제 맥킨의 지적입니다. 이제 4.7은 그 도넬란의 문장 무슨 말이에요? 따라서 러셀의 의미론은 속성적 사용에서도 지시적 사용에서도 옳아야 한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그 문장이 그러니까 지시적으로 그 한정기술구가 실제로 지시적으로 사용됐더라도 이제 러셀이 다 맞다. 이 얘기 아닌가요? 러셀의 의미로는 그러니까 그 한정기술구의 의미가 이러이러한 것이다라는 러셀의 의미로는 여전히 옳다, 이런 얘기. 지시적인 용례에서도 러셀의 의미론은 타당하다고요? 그렇죠. 왜냐하면 러셀의 의미로는 이제 문장의 실제 사용 맥락에 관한 이론이 아니라 그 문장이 가지는 문자적인 의미에 관한 얘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근데 왜 지시적 사용에서도 러셀의 의미론을 적용해야 한다가 아니라 러셀의 의미론은 속성적 사용뿐만 아니라 지시적 사용에서서도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 왜냐면 이런 지시적 의미. 사용을 했을 때도 의미론적 물음을 그 문장에 네. 던지면 러셀의 의미론이 답이 되기 때문에. 네, 그런 네, 뜻이죠. 그런 그러니까 지시적으로 사용을 해도 러셀의 의미론은 유효할 수 있다. 왜냐하면 러셀은 애초에 의미론적 물음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뭐라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 이제 의미론적 접근을 하는 사람들은 문장이나 어떤 언어 표현의 기본적인 의미가 있고 본질적인 의미가 있고, 나머지 화용론적 맥락에서는 특수한 사용으로 이제 예외로 빼거나 뭐 그렇게 이해를 하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사용이 됐든지 간에 그 문장의 본질적 의미를 가리키는 맥락에서는 러셀의 의미론이 맞다. 그러니까 러셀이 의미론에서 옳다라고 했으면은 속성적 사용에서도 맞고 지시적 사용에서도 맞아야지. 도넬란처럼 지시적 사용에서는 틀렸다라고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애초에 러셀의 의미론이 맞다고 인정을 했으면. 그렇죠. 의미론이니까. 의미론이니까. 맞아요. 의미론이니까. 그러니까 그라이스가 문자적 의미와 실제 사용 의도를 구별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니까 지금 이제 따라서 러셀의 의미론이 속성적 사용에서도 지적 사용에서도 옳아야 된다, 이제 이런 식으로 지금 결론이 이 사람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네. 알쏭달쏭하지만 넘어갑시다. 네.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제 맥킨은 기본적으로 이제 도넬란의 비판이 별로 유효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 도넬란의 비판 외에도 이제 러셀의 기술 이론에 대해 여러 가지 반론이 있을 수 있다. 이제 간략하게 3개를 소개합니다. 첫째, 이제 스톨슨의 비판을 들고 오는데요. 이제 아무것도 지칭하지 않는 기술구를 포함한 문장은 스톨슨의 말처럼 거짓이 아니고 그 참도 거짓도 아니다, 진입값 공백을 발생시킨다. 이제 프랑스의 그 왕은 대머리이다라는 문장을 거짓이라고 주장하는 이제 러셀이 이런 직관은 이제 반직관적이다라고 스트로스는 비판을 합니다. 그래서 스트로스에 의하면 프랑스의 그 왕은 대머리이다라는 문장은 프랑스의 왕이 있고 그가 대머리가 아닐 때 거짓이지, 프랑스에 애초에 왕이 존재하지 않는데 이 문장이 거짓이거나 뭐 거짓이라고 주장하는 거는 별로 우리 이 언어적 직관에 들어맞는 것 같지 않다. 해서 이런 의미에서 지시 대상의 존재는 한정기술구 문장이 논리적으로 함축된 것이 아니라 지시 대상에 관한 명제가 참이나 거짓이 되기 위한 전제 presupposition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죠. 둘째로
이제 러셀처럼 한정기술구를 분석한다면 한정기술구를 그 자체 완전한 문장으로 생각하게 된다. 이제 프랑스의 그 왕이라는 한정기술구 자체가 그 대상의 존재를 함축하기 때문에 어떤 것이 프랑스를 다스리면서 왕이면서 유일하게 존재한다는 문장을 그냥 한 문장도 아닌 한정기술구가 완전한 문장을 함축한다고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근데 이거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한정기술구 자체만 있을 때는 그걸 분석할 필요성을 못 느끼지 않나요? 그러니까 한정기술구가 문장에 딸려 나왔을 때 우리가 왜냐면은 한정기술구 자체만 있으면 구니까 그 자체의 참거짓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이런 생각을 안 하잖아요. 그 참거짓의 판별 대상은 문장인 거고 그리고 그 분석하는 것도 이 그 참거짓을 판별하는 그 과정에서 분석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말은 되지만 이 사람은 러셀을 싫어하는 것 같다. 개인적인 악감정이 있나 원한에 의한 비판. 약간 그런 근데 뭐랄까 이게 말씀하신 거는 근데 문장의 의미라고 하는 게 우리가 맨 앞에 1장 그 프레디 얘기할 때 우리가 참거짓을 판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의미를 가진다라고 하면 다 뭐 명제라고 하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명제는 참거짓을 가지죠. 진술은 참거짓을 아니 우리가 명제라고 하는 거를 처음에 정의 내릴 때 우리는 참과 거짓을 판별할 수 있는 문장이라고 정의 내리지 않았다고요. 그러니까 명제가 문장들 간의 의미를 해명하기 위해서 애초에 도입된 개념이기 때문에 그냥 뭐 단어, 단말마의 비명 같은 단어나 프레이즈만 가지고 명제랑 바로 연결시키기 좀 어렵죠. 근데 이제 명제에 대한 이론을 어떻게 수집하냐에 따라 연결시킬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문장의 의미도 명제만 있는 건 아니죠. 뭐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다양하게 있는 거고 명제는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문장의 의미 중에서도 참과 거짓을 판별할 수 있는 속성을 좀 더 부각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진술이랑 명제는 다르니까. 끝까지 한번 들어보고. 시간이 없으니까. 이제 셋째를 하면 됩니다. 셋째로 러셀의 이론은 불완전한 기술구에는 적용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정말 딱 구체적으로 유일한 대상을 지칭하지 않는 경우에는 좀 적용하기 어렵다는 얘기 같아요. 예컨대 이제 그 탁자는 비어 있다라는 문장의 기술구인 그 탁자는 러셀의 이론에 따르면 오직 하나이면서 탁자인 것이 존재한다라고 분석이 되어야 하는데, 근데 그렇다면 그 탁자는 비어 있다라는 게 그게 좀 이상하죠. 그 탁자가 세계 내에 단 하나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탁자가 있을 수 있는데 이제 그 탁자는 비어 있다를 러셀의 이론을 적용하면 세계 내에 오직 하나의 탁자가 존재한다 이렇게 되는데 이건 좀 부조리한 결론이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것도 너무 엄격하게 오직 하나여서 탁자인 것과 오직 탁자 하나인 거는 다른 거 아니에요? 그 탁자는 비어 있다는. 그러니까 그 탁자라는 말을 분석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도입하면 충분히 해결될 것 같은데 너무 맥킨이 엄격하게 한 게 아닌가 이게. 조금 그쵸. 근데 저는 이제 어쨌든 맥킨이든 도넬이든 다 훌륭한 철학자라고 전제한 다음에 그 아까 둘째 비판과 셋째 비판 뭐 한글 선생님도 얘기했지만 근데 또 그 러셀처럼 한정기술구를 분석할 때 이렇게까지 가게 결국 그런 식으로 가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프랑스의 그 왕, 아까 뭐 단말마의 비명 이런 거 그냥 그 구만을 쓰면 사실 근데 우리가 그 언어 생활을 할 때 그냥 그렇게 구만 딱 얘기하고 끝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구가 결국은 그 구의 쓰임새가 필연적으로 이런 식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 필연적인 쓰임새 속에서 이 프랑스의 그 왕이라는 한정기술구 자체는 어떤 것이 프랑스를 다스리면서 왕이면서 유일하게 존재한다는 그 문장을 뜻한다라는 맥킨의 그 어떤 맥킨의 비판? 이것은 유효하긴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러셀이 그렇게 러셀은 굉장히 강하게 그런 식으로 이제 밀고 나가지만은 당신의 그 러셀 선생의 그 이론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결국 그 모든 그 구들 자체, 한정기술구 자체가 뭔가 어떤 고유한 하나의 대상을 꼭 지칭해야만 의미가 있는 것처럼 과도하게 이렇게 우리가 나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 비판인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런 면에서는 맥킨의 반론도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네, 의미가 있죠. 네네. 네, 의미가 아마 지시 비판이나 뭐 이런 맥락에서는 의미가 있겠는데 그 둘째만 한정해서 보면 네네. 이게 프레이즈가 완전한 문장이 돼버린다는 식의 얘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좀 굉장히 좀 제 직관에 잘 안 맞거든요. 왜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이름을 가지고 얘기할 때 예를 들면 김한글은 뭐 밥을 먹는다 이럴 때 이제 김한글이라는 게 가지고 있는 어떤 기본적인 함의들이 있다 그래서 혹은 그 김한글이라는 그 고유명이 함의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게 있다 그래서 그것만 써서 문장이라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마치 한정기술구가 함의하고 있는 내용이 있다 그래서 한정기술구만 딱 쓴다고 완전한 문장이라고 여기는 것 같은 느낌인 거죠. 제가 볼 때. 러셀도 그렇게는 얘기 안 할 거라는. 네, 러셀도 그렇게 얘기는 안 할 거거니와. 러셀의 의도가 그런 게 아닐 거라고 또 얘기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근데 진희 선생님 말이 이제 맞는데 저는 그러니까 그 맥킨의 의도를 굳이 따진다면은 그 한정기술구 자체가 어쨌든 문장의 요소로 쓰이기 때문에 그 문장의 요소로 쓰일 때는 그 요소 자체가 일종의 또 하위 문장의 기능을 할 수밖에 없는 건 아니냐라는 어떤 그런 비판인 것 같아서. 네. 네네. 약간 다른 건데 이게 사실 맥킨이 이 교재 안에서는 두 번째 반론이 두 가지 층위를 지닌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하나는 진짜 여기 그 주용 씨가 잘 요약한 것처럼 한정기술구를 문장으로 분석한다는 게 잘못됐다는 게 비판인 것 같고, 이게 읽다 보면은 딱 어떤 내용이 또 들어있냐면은 모든 한정기술구를 똑같은 방식으로 분석할 수 없다는 게 또 맥킨의 비판이기도 한데 이걸 구분을 안 하고 그냥 딱 섞어놓은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프랑스 그 왕이라는 표현이 나오는 모든 문장에서 이걸 전부 다 어떤 프랑스를 다스리면서 왕이면서 유일하게 존재한다라는 이걸로 한정기술구를 다 분석할 수 있냐? 그렇진 않은 것 같다라는 게 또 비판인 것 같은데 맥킨이 좀 섞어 쓰지 않았나 싶거든요. 그러니까 또 러셀을 굉장히 과도하게 몰아세우면서 비판하는 네, 좀 그런 그런 느낌이 있긴 해요. 네. 그리고 좀 다른 얘기긴 한데 지금 맥킨이 도넬란 이제 비판하면서 의미론적 층위와 화용론적 층위를 딱 독립적으로 구분을 해야 되는데 도넬란은 화용론적인 구분을 가지고 러셀의 의미론을 비판하려 했으니까 이거는 비판이 타당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조금 더 가서 그러니까 그런 이제 사용 의미론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화용론적인 층위가 결코 의미론적 층위의 독립적이 아니라 화용론적인 층위를 갖고 의미론을 수립해야 된다. 만약에 이런 식의 그림을 받아들이면 충분히 이런 식으로도 의미론을 화용론적 층위에서 비판을 할 수도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근데 설령 그렇다고 해도 도넬란처럼 그냥 이 사람이 잘못 사용하는 말을 가지고서 우리가 그거를 이 문장이나 이 어떤 한정기술구 의미라고 볼 수 있느냐. 사용 의미로서 그만큼 주장 안 하잖아요. 사용 의미에서 저 사람은 그 단어라든지 개념이라든지 한정기술구를 잘못 사용하고 있어라고 하지. 예. 이 잘못 사용하고 있는 거를 이게 그 의미로 포함될 수 있지라고 하는 거는 사용 의미로서 좀 무리지 않을까 싶거든요. 예, 그거는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도넬란의 내용을 쭉 읽으면서 뭐라고 제가 이제 메모하는 게 도넬란이 언제 의미론을 반박한다고 했었지? 그러니까 러셀의 어떤 속성에 대한 어떤 의미론을 긍정하면서 제가 볼 때는 러셀이 도넬란이 러셀을 비판하려고 했다기보다는 러셀을 확장시키거나 보완하려고 했다는 의미로 느껴지는데 이거를 이제 맥킨은 도넬란이 러셀이 그걸 비판하려고 했다 또 이렇게 얘기하니까 의미론을 반박하는 느낌이 전혀 없었거든요 저는. 근데 그렇죠. 정확히는 의미론 자체를 반박하는 건 아니고 그쵸, 선생님 그쵸, 말씀하신 것처럼 의미론은 여기에만 한정되고 네네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렇죠. 네. 근데 맥킨이 그거를 막 그것도 이제 얘기하는 뭐 것 그걸 같아서. 반박이라고 해야 되냐. 맥킨이 너무 도넬란한테 엄격한 거 아니냐?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 도넬란을 가지고 굳이 거기까지 갈 필요는 없는데. 제가 잘 이해 못해서 아니, 근데 저는 맞는 거 같아요. 네, 같아요. 맞는 거 아니 같아요. 뭐 제가 전에 이 언어 철학 옛날에 수업 들었을 때 냈던 과제 중에 전 이렇게 표현했었거든요. 도넬란에 따르면 러셀의 이론은
수정 내지는 보충해야 된다, 보완해야 된다, 보충해야 된다. 좀 네. 그렇게 썼던 것 같아요. 스트로슨도 러셀도 둘 다 해서 자기가 종합해보겠다고 했는데 이거를 마치 러셀에 대한 비판인 네. 것처럼 그거까지는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근데 뭐 러셀의 이론이 거짓이다는 분명 비판이지만 러셀의 이 이론은 불완전하다라는 것은 비판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또 이 비판이라는 말을 뭔가- 어떻게 쓰느냐. 애매하게 있는 거죠 비판이라는 그죠. 말. 애매한. 러셀의 이론이 이제 그 저거- 한정기술수가 포함된 모든 문장에 대한 이론이라고 본다면 이제 불충분하다라는 비판이 그러니까 러셀 이론을 거부하진 않았잖아요 도넬란. 네. 이건 맞는 면이 있긴 한데 다른 면도 있다라는 정도니까 사실은 그쵸. 맥킨이 그러니까 너무 저는 세게 비판한 거 그 아니에요? 도넬란이 가지고 있는 의의가 저는 어떤 언어 분석의 어떤 영역을 확장시켰다. 의미로는 화형론적인 범위로 확장시켰다. 저는 그런 어떤 의의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언어철학 교과서에서 다뤄지는 거라 생각하거든요. 맞아. 근데 굳이 따지면 스트로스는 비판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왜냐면은 아까 말씀하신 뭐 확장 아닙니다. 여기까지 하죠. 좀 애매한